많은 분들이 아마 요건 들어보셨을 얘기인데 제대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죠. 인류가 이렇게 지구에 번성하기 전에 가장 이제 번성했던 친구들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꼽는 게 공룡 아니겠습니까? 네, 그 공룡들이 대멸종을 했던 시기가 있는데 뭐 몇 번 있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소행성이 우리 지구로 빵 충돌해갖고 지구 그냥 불바다 되고 티라노사우루스 막 도망 다니고 막 이런 이제 영화 같은 거 많이 좀 봤었거든요. 이것까지는 거의 정설인 거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거로 알려져 있는 게 공룡 화석이 사라질 즈음에 지층을 보면 지구에서 보기 어려운 되게 희귀한 성분이 되게 많이 쌓여 있는 게 보여요. 지구 전역에서. 그쯤에 네, 그게 이제 이리듐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리듐 66번 아닙니까? 그런가요? 제가 원자 번호까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리듐 66번 맞습니다. 네, 한번 대단하십니다. 왜 제가 알고 있는지 또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이리듐 프로젝트라고 있었어요. 지구상에 아마 위성을 66개인가? 66개 띄워갖고 위성전화 뭐 이런 거 비슷하게 해갖고 전 세계를 그냥 통화권으로 묶어버리는 이런 프로젝트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 이리듐이라는 이름을 쓴 이유가 위성 66개를 띄웠기 때문에. 그럼 맞겠네요. 사실 그래서 그 이리듐 폰이라고 있습니다. 남극에서 활동할 때 직접 전화가 안 되니까 다 위성 전화를 쓰는데 전화기 이름이 이리듐 폰이에요. 전 프로 어떻게 이렇게. 와, 대단하십니다. 대단하다 진짜. 에? 여러분 여러분 이건 녹화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면 되죠. 이리듐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편집하지 말아주세요. 원자 번호가 77 아닌가요 혹시? 네 맞을 겁니다 아마. 왜 77이냐. 예, 여튼 그래서 거의 얼추 맞았잖아요. 네, 그러게요. 66이나 77이나. 네. 이것까지 왔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인정 좀 해주세요. 네. 근데 이리듐 폰 이렇게 연결되는 거는. 네, 이리듐 폰이 있었어요 전에. 네. 그래서 이제 이 이리듐이 소행성에도 되게 많은 성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구 전역에 이리듐이 깔려 있고 딱 그 지층 위부터는 공룡이 사라져 있고 그래서 그걸 약간 연결지어서 뭔가 이리듐을 가득 싣고 있던 무언가가 지구로 떨어지지 않았을까. 왜 소행성에는 이리듐이 많고 지구에는 별로 없죠? 제가 알기로 그 소행성이나 해성 같은 천체들 자체가 충돌해서 모여가지고 지구가 되는 건데 나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그마의 바다로 살던 시기에는 분화가 되고 가벼운 게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저 밑에는 있겠구나. 지표면에서는 이제 보기가 어려운 거죠. 이리듐이라는 그 금속 원소가 오스뮴 다음으로 밀도가 높아요. 오스뮴이요? 예, 오스뮴 그 다음으로. 웃음은 몇 번이에요? 아니 저는 오스뮴 같은 애 이름을 들으면 끝말잇기 할 때 잘 써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부터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밀도가 높은 원소이기 때문에 제 말을 그냥 넘어갔는데? 모르실 것 같아서 오스뮴 제가 도와드리려고. 오스뮴 다음이 이리듐이에요? 예, 밀도가 그 다음으로 높은 금속인데. 그러면 78번입니다. 네, 그래서요? 그래서 이게 밀도가 큰 원소다 보니까 아마 뭐 운석하고 소행성하고 뭐 전체로 봤을 때 비슷한 양이 있을 수 있겠지만 주로 이제 지구 중심에 가 있고 지각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오스뮴이? 저기 이리듐이요. 이리듐이 예. 지각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 해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리듐. 그런데 보이니까 그게 외계에서 왔을 수밖에 없고. 대충 저 지구가 한 45억 년? 네, 뭐 그쯤 그 정도 됐죠. 되죠. 그걸 대충 한 하루 정도 24시간으로 따지면 공룡이 등장한 시기랑 인류가 등장한 시기가 대충 몇 시쯤 됩니까? 하루도 아니고 1년으로 하지 않나요, 그죠? 제가 알고 있는 그 방식은 우주 달력. 네. 우주의 역사를 1년으로 보면 네, 그래서 빅뱅을 1월 1일 0시로 잡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날을 12월 30일을 자정으로 잡으면 되게 재밌는 게 공룡이 출현했던 날짜가 크리스마스예요. 맞아. 12월 25일. 그래서 우주 달력으로는 공룡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이렇게 그래요? 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공룡이 나온 게 공룡 멸망도 아니고 나온 게 네. 그럼 인류는? 인류는 뭐 마지막 날 나왔죠. 거의 뭐 자정 거의 다 되지 않을까요? 한 시간이나 됐으려나? 뭐 거의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진짜. 네. 100 몇십억 년 중에 마지막 한 300만 년? 요 정도일 테니까 굉장히 인류는 하여튼 등장한 게 최근 일인데 그 오랜 시간 지구를 많이 즐겼던 지구 여행을 많이 했던 우리 공룡들이 소행성의 충돌로 아마도 거대 멸종이 한 번 있었던 것 같고 그때가 대략 언제쯤입니까? 우리가 연도로 따지자면 6,500만 년 전. 그럼 그때 이제 빵 때리고 이쪽은 좀 파이고 반대쪽
쪽에 화산들이 막 터졌죠. 아 근데 우리가 가끔 오해하는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 공룡 멸종이라는 그 현상을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현상처럼 좀 오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막 극단적으로 지구가 순식간에 불바다가 돼가지고 지구 전체가 다 멸종했다. 영화에 맨날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 식으로 보통 생각하는데 네. 생명종의 멸종은 되게 긴 세월에 걸쳐서 벌어지다 보니까 물론 운석 맞아서 죽은 공룡들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그 이후에 벌어지는 기후 변화나 이런 것들이 더 장기적으로 이제 종의 멸종을 야기했을 겁니다. 아 그러면 대략 뭐 몇십 혹은 뭐 몇 백 년 이상 그쵸. 사라졌다는 거죠? 그쵸. 긴 세월에 걸쳐서 100년보다 더 훨씬 더 길 것 같은데요. 최소한 뭐 10,000년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요? 다 멸종한 것도 아니고. 네 맞습니다. 그럼 그때 이렇게 부딪힌 소행성의 파괴력 혹은 뭐 그 규모 뭐 어느 정도로 우리가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정확한 파괴력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충돌한 지역을 좀 특정 지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요? 그게 멕시코 유카탄 반도라고 유카탄 반도, 네. 유카탄 페닌슐라. 그 반쯤 바다에 아마 지금 잠겨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또 다녀왔습니다 거기. 아 진짜요? 공룡 멸종의 비밀을 한번 저도 파헤쳐 보기 위해서. 유카탄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아니요 잘 모릅니다. 그 멕시코 원주민들 사이에서 모른다는 뜻입니다. 진짜요? 네. 서구 사람들이 막 처음 갔다고 하는 신대륙? 사실은 신대륙도 아닙니다만 하여튼 신대륙 쪽에 많은 이름들이 몰라요, 그냥 그 지역 주민들의 몰라요란 단어로 지어진 이름들이 되게 많다는 겁니다. 동네도 그렇고. 오늘은 저한테 다 배워가시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러게요. 거기 어마어마한 분화구가 있습니다. 분화구라고 해도 되나요? 이건 크레이터라고 해야 되나? 운석 충돌구라고 부릅니다. 운석 충돌구. 그래서 크기를 봐도 대충 얼마나 운석이 어느 정도로 왔겠구나 하는 걸 대충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요 정도면 혹시 거대한 화산 폭발과 견주어서 어느 게 더 파괴력 있다 이런 것까지는 에너지를 비교하진 않으니까 지진하고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진. 지진은 에너지가 기준이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크레이터의 사이즈를 보면 어느 정도 크기의 소행성이 얼마의 속도로 충돌했을 거라는 아마 예측은 있고 그런 에너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계산해 볼 수 있을 텐데 찾아보질 않았습니다. 네네. 결론은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지도상에 보면 이 크레이터가 엄청 크던데요. 에너지는 엄청났을 것 같긴 해요. 우리나라도 운석 크레이터 같은 게 있나요? 예, 우리나라도 최근에 발견된 게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초계 분지라고 하는 곳이 초계? 예, 분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초계리인가요 혹시? 예, 동네 이름 따서 보통 이름을 붙입니다. 최근에 발견된 곳이고 요즘 그 지질학 분야 안에서는 좀 핫한 곳으로. 아 그래요? 예, 크진 않은데 조그만 게 충돌해서도 이제 구덩이가 만들어질 수 있고 운석이 충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물질들이 좀 발견이 그래요?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초계리 이거 어디인데 초계리? 경남 합천 초계리 경남 합천. 합천이면 또 해인사 있는 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해인사 팔만대장경. 그 팔만대장경은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야 오늘 진짜 다 나온다 다 나와. 여튼 그런 행성의 충돌 혹은 거대한 화산들의 분화, 폭발 이런 것들이 꽤 생태계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주로 어떤 방식으로도 영향을 많이 주나요? 아까 그 유카탄 반도 소행성 충돌, 운석 충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시대가 이제 퇴적층의 이름을 KT 바운더리 혹은 KPG 바운더리. K는 이제 크리테이셔스 백악기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T는 터셔리, PG는 펠리오세라고 해서 신생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중생대가 끝나고 신생대가 시작되는 시점인데 그때를 사실 기준으로 나눠요. 중생대와 신생대. 그 중생대에서 신생대로 넘어오는 그쯤에 경계층 같은 게 좀 있는 모양이군요. 거기서 이리듐도 많이 검출이 되지만 그때 또 있었던 주요 이벤트 중 하나가 인도의 이제 데칸 고원이라고 거기가 이제 지질학에서는 데칸 트랩이라고 불러요. 데칸 트랩? 트랩이라는 말을 지질학에서 몇 군데 쓰는 곳이 있어요. 시베리안 트랩이라고 있고 데칸 트랩 이렇게 쓰는데 이 트랩을 어디다가 쓰냐면 대량의 용암들이 이렇게 가둬져 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알고 있는 트랩이군요, 진짜. 트랩된 거예요. 트랩된 거. 거기가 이제 그 시점이 이리듐이 나오는 그 시점하고 KT 바운더리 시점하고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한계에서는 운석 충돌이 멸종시킨 거다. 이 데칸 트랩에서 대량의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서 멸종한 거다. 이 싸우는 사람도 있었는데 사실은 이거를 갖다가 인과성이 있는 걸로 보기도 해요. 큰 충돌이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지각과 멘트를 기계적으로 교란을 하고 그에 의한 여파로 대량의 마그마가 만들어졌다. 우주원재님이 화성 얘기한 거 떠오르는데요, 그렇죠? 이쪽에서 꽝! 네, 그렇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죠. 말 그대로 대량의 먼지가 대기 중으로 유입이 돼서 태양광을 1차적으로 가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건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건데요. 중요한 건 이제 화산 활동이 굉장히 대량으로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일단 가스가 중요합니다. 가스가. 주로 이제 화산가스가 뭐냐면 물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그 안에 대량의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황화수소 이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어마어마한 효율을 가진 온실기체들이에요. 온실기체라서 일단
대한 온실 효과가 굉장히 증가를 하고요. 중요한 건 얘들이 대기 중에도 굉장히 대량으로 들어가지만 대기 중의 농도가 늘어나게 되면 바닷물 안에도 농도가 늘어나게 돼요.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이런 아이들이 녹아 들어가면 되면은 기본적으로 얘들은 탄산, 황산 결국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해양을 산화시켜요. 해양을 산화시키게 되면 일어나는 일들이 그 안에 이제 우리가 그 카보네이트라고 말을 하는데 석회질 뼈대나 껍데기를 가지고 있는 생물들이 해양에 굉장히 많습니다. 플랑크톤 중에도 굉장히 많고요. 예. 이런 아이들이 점점 해양이 산성화되면은 서서히 줄어가는 거예요. 개체 수가 감소해 가는 거죠. 우중헌지님께서 100만 년 이상에 걸쳐서 진행됐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한번 탁 맞아서 그냥 하고 죽는 게 아니고 그 여파로 인해서 대기가 성분이 바뀌고 해양 성분이 바뀌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멸종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뼈대를 만들어야 될 석회질이 충분히 들어오지 않으니까 녹는 거죠. 석회가 산에 녹아요. 그래서 문어가 생겼군요. 근데 그건 있어요. 해양이 산성화돼서 그 암모나이트류 오징어 조상이 원래는 이렇게 조개처럼 꽃갈 모양의 조개 같은 걸 이제 가지고 있었거든요. 오. 아 그래요? 예, 지금도 앵무조개라고 하잖아요. 예, 이렇게 돌돌 말린 그 쉘 안에 갑오징어 같이 생긴 애가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 비슷한. 그 친구가 훨씬 더 옛날부터 살던 친구의 형태군요. 종은 기본적으로 좀 다른데요. 그래도 이제 비슷한 친척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아이들은 이제 산성화되면은 껍데기가 석회질로 돼 있는데 석회질은 산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럼 아까 문어 얘기가 농담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문어 오징어 원래는 애들이 껍데기가 있던 애들인데 헬멧 쓰고 있었는데 그래서 갑오징어 보면은 원래는 껍데기에 투구를 쓰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게 안으로 들어가서 살 안에 뼈가 들어 있잖아요. 아, 그래서 갑오징어라고 하는 거야. 예, 그 진화의 결과로 그렇게 예, 보는. 갑옷이라고 할 때 그 갑을 우리가 예, 써서 맞습니다. 갑오징어라는 예, 거야? 맞습니다. 그렇구나. 아 그렇게 이제 바닷물의 조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생명체에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또 미치는 이게 바다가 산성화되면 그런 석회질이 중요한 친구들은 굉장히 거기에 이제 뼈가 좀 연해진다든지 아니면 갑옷 같은 게 사라진다든지 하는 일들이 생기고 또 반대로 뭐 또 석회질이 바다에 많이 알칼리화되면 그럼 또 반대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재밌네요. 그런 식으로 이제 생태계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줄 수가 있다. 3차 대멸종 지구상에 있었던 가장 큰 규모의 멸종 어떻게 왔고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날아갔는지 그거 한번 좀 그러니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는데 뭐한 가지 원인으로 95%가 날아갈 리는 없는 거잖아요. 지난 시간에 안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95%가 멸종했다는 뜻이 100마리 가운데 5마리가 살아남았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아니고. 5종이 살아남았는데 5이 잘 살아남은 게 아니라 거의 다 죽었지만 멸종만 당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네.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판게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판게아가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멘틀이 움직이잖아요. 멘틀이 움직이니까 그 있는 대륙들도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게아가 만들어서 대륙이 합쳐졌어요. 대륙이 합쳐지니까 큰 문제가 생겨요. 해봐요. 내가 경기도 파주 법원리에서 태어났어요. 내가 어릴 때 거기 살다가 여수로 이사를 가요. 그때 내가 두 가지 문화 충격에 빠져요. 실제로 그건 관장님 경험이신 거죠? 네. 첫 번째 문화 충격이 뭐냐면 그 많던 톰들은 어디 갔냐. 미군 부대. 그렇죠. 근데 거기는 미군들과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골목에서 톰 그러면 톰이 2명씩 튀어나왔어. 그래서 난 원래 내 친구 중에 대여섯 명 중에 한 명꼴로는 얼굴 까맣고 머리 곱슬거리는 줄 알았어요. 그런 친구들이 한 명도 없다는 거야. 여수 가니까. 너무나 큰 충격에서 어린 나이에. 두 번째 충격이 뭐냐면 아무도 굶지 않는다는 거예요. 톰네 엄마들이 마을에서 되게 사랑받았어요. 왜 톰네 엄마가 친하게 지내려고 막 해. 미군 부대에서 빼오는 거. 그렇죠. 집에서는 자기 집에 애를 밥을 못 주는데 톰네 엄마가 다 불러가지고 쌀밥에 버터에 간장에 해줬어요. 버터니까 밥 비벼가지고. 맞아. 너무 맛있지. 네, 그러니까 오전에는 무조건 톰이랑 놀아야 돼. 그래 톰네 집에서 점심을 먹거든. 근데 나는 어릴 때부터 반찬 또 뭐인 줄 알아요? 치즈, 덩어리 치즈를 깍둑 썰게 해서 스팸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 먹고 자랐어. 여수에 갔더니 그 멍사에 아무도 없어요. 버터도 없고 치즈도 없어. 근데 더 놀라운 거 뭐냐? 아무도 굶질 않는다는 거예요. 보니까 바다가 그렇더라고요. 집에 곡식이 떨어져도 바다만 나가면 뭔가 먹을 게 있는 거야. 뭐 먹을 때 김을, 미역을 먹든 뭐든 배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람에게만 그랬겠냐는 거죠. 다른 생명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다라는 게. 그렇죠. 해안선 바닷가라는 것은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먹을 게 많은 곳이에요. 네, 자, 네. 판게가 만들었어요. 자, 보자. 아프리카랑 아메리카랑 딱 붙었어. 붙은 쪽을 쪄봐요. 아메리카 대륙의 동해안이고 아프리카 대륙의 서해안인 거예요. 그 대륙의 동해안과 서해안이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살기 좋은 공간이 없어진 거예요. 생명이 살기에 안 좋아진 거지. 근데 그게 또 다가 아닌 거죠. 대륙 한가운데 주로 뭐가 있어? 사막이 들어요. 네. 대륙이 합쳐지면서 살기 좋은 해안선을 줄어들고 사막은 늘어났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그럼 그 두 번째 넘어가기 전에 판게아가 만들어졌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떨어져 있던 대륙들이 뭉쳤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뭉치기 전에 떨어져 있던 대륙은 지금의 아메리카, 아프리카 혹은 아시아와 같은 모습이었다가 다시 뭉친 거예요? 아니면 지금의 대륙 모습과는 달랐는데 일단 한번 뭔지 모르지만 뭉쳤다가 떨어진 게 지금의 모습인 거예요?
거예요? 사실은 거의 비슷한 모습이었어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했는데 우리 겉모습을 보면 달라 보이기도 하지만 높낮이가 있어서 물이 들어왔다가 지금은 육지여가지고 더 그 모습 그대로인데 그때는 좀 낮았어. 그래서 요만큼은 물이 들어와 있어.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도 지금과 미국지 않고 이만큼은 물이야. 아니면 중간에 잘려져 있어. 라고 하지만 밑에까지 내다보면 사실은 그 덩어리는 대부분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바닷물 쪽 빼고 다 이렇게 보면 사실상 큰 변화 없다는 사실은 큰 거군요. 변화 없이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쪼개졌다 붙였다 하면서 꽝 부딪히면서 솟아나기도 하고 그렇게 사라지기도 했지만. 거시적으로 네. 보면 얘는 아메리카였네. 얘는 어디였네 알 수 있어요. 신기하다. 그때 대한민국 있었냐면 딱 북극 지역에 올라가 있어요. 대한민국이 네, 대부분 북극 지역에 딱 올라가 있어요. 시베리아가 그래서 우리의 땅이군요. 판게아가 첫 번째 원인. 네, 첫 번째 이유예요. 네.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산소 농도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고생대 말에 뭐 32%까지 됐던 산소 농도가 뭐 20%까지 떨어졌어.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역시 화산이에요. 시베리안 트랩이라는 게 있어요. 트랩. 지질학에서 말하는 트랩은 현무암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시베리아 한복판에 보면 유럽만큼 큰 현무암 덩어리가 있어. 에? 현무암 덩어리인데 덩어리가 유럽만 하다고요? 유럽만큼 커요. 유럽만 덩어리가. 근데 그 두께가 얇은 것은 400m, 두꺼운 것은 3km쯤 되는 거예요. 물론 그 현무암 덩어리 식물도 살고 다들 살고 있는 거지. 생각해봐. 한라산 높이가 1950m잖아요. 대충 평균 내서 한라산 높이의 현무암 덩어리가 유럽만큼 큰 거야. 그 도대체 얼마나 큰 화산이 터졌겠어요? 100만 년 동안 화산이 터집니다. 저 밑에 살던 친구들은 위쪽에 뭔 일이 일어난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어떻게 돼요? 슬금슬금 자기 동료들이 사라진 걸 느끼게 돼요. 화산터에서 일정한 패턴이 있잖아. 일단 화산재 나오면서 햇빛을 쫙 가리는 거예요. 화산재가 정말 무서운 게 내가 2002년 9월에 귀국했어요. 근데 한 두 달 좀 더 있을까 오달 할거다가 그냥 와버렸어. 근데 두 달 있으면 한 달 동안 못 올 뻔했어요. 아이슬란드에 화산이 그때가 그거. 터지면서 한 달 동안 비행기가 뜨지도 못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화산재가 꽉 찼네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가 있지만 비행기도 못 뜰 정도였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일단 처음에 추워지게 되는 거죠. 예. 근데 그 다음에 또 화산재에서 뭐가 나와요? 이산화황, 염소, 물소 나오고 이산화탄소 나오고 막 예. 그러잖아요. 생명체가 죽으면 썩잖아요. 썩을 때 산소가 있는 환경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돼요. 다 분해되면서. 근데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는 메탄이 돼요. 그러니까 땅 깊은 곳, 바다 깊은 곳 썩었어. 그럼 메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바닷속에서 메탄이 어떤 식으로 있냐면 메탄은 하이드레이트라 가지고 얼음 분자 속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추우니까 얘는 바닷속에 갇혀 있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산성 물질로 산성화가 돼 가지고 바다도 산성비 내리면서 바다도 산성화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지구가 더워지니까 이산화탄소는 산성 물질이지만 동시에 온실가스란 말이에요. 지구가 더워지니까 뭐예요?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었던 메탄하이트가 떠오르죠. 떠올라서 공기중으로 노출되는 거예요. 그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수십 배 강력한 온실가스잖아요. 한편으로는 산성화돼 한편으로 더워져. 더워지니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판게가 만들어서 살기 좋은 해안선은 줄어들어 사막은 늘어나 산소 농도는 급격히 떨어져. 거기다 화산 터지면서 온갖 일이 일어나. 생명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고생대가 끝나고 중생대가 되는 거예요. 95% 멸종하면서. 생태계에 100개 틈새가 있었다면 95개 방은 빈 거야. 빈 방이 생겼어. 그럼 빈 방은 어떻게 해야 돼요? 채워야 되잖아요. 5개의 방들이 조금씩 있잖아요. 얘네들이 다른 방을 채우기 시작하는 거야. 조금씩 변해가면서 그 생태계를 다시 쫙 채우죠. 고생대가 끝나고 중생대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판게아는 물론 이제 그렇게 뭉치는데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렸겠죠? 네. 그럼요. 그때 돼가지고 한참 또 오래 동작이 있어요. 공룡이 모든 대륙이 다 있거든요. 공룡이 모든 대륙이 다 있는 이유가 뭐냐면 판게아 시절에 만들어진 거예요. 공룡이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때 연결됐으니까 여기서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그러잖아요. 남극 대륙에 공룡이 있을까 없을까요? 남극에? 네. 거기는 펭귄이 있죠. 공룡 화석이요. 공룡 와서 있어요? 당연히 있겠죠. 그 대륙인데. 아니 남극도 같이 합쳤어요? 남극 다 덩어렸죠. 아니 그러니까 판게아에 판게아 같이? 다 같이 있었죠. 정말로 하나일 뿐. 하나의 그런가. 아, 그래요? 그땐 남극이 춥지도 않았어요. 야자수 있고 막 그랬던 거지. 야, 이 남극 땅은 넌 추운 땅이야 정해진 게 아니잖아. 자기 어디에 위치에 따라 네. 되는 거죠. 아, 이동하는데 위쪽에 있었으면 따뜻했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3차 대멸종이 언제였죠 이게? 이게 고생돼서 중생도 넘어가니까 대개 2억 2,500만 년쯤 될 거예요. 이 쥐포 튀기기 전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쥐포 튀기기 전이지. 캄 오실 때 석탄 포시면. 포오시면 그러니까 페름기 끝. 폐름기 끝에 그때 한번 대멸종. 세 번째 대멸종입니다. 아. 고생대 끝나고 그냥 튀긴 쥐포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아 그럼 그때부터 이제 공룡들이 막 커지고 등장하고. 그러니까 그 트라이아스기 됐을 때 이제 공룡의 조상쯤 되는 친구들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아. 그러다가 이제 트라이아스기 말에 세 번째 대멸종과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네 번째 대멸종이 옵니다. 또 대멸종이 또 와요? 네, 또 와요.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와요. 고생대 시작하자마자 그때 본격적으로 공룡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트라이아스기 때도 공룡의 조상들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공룡들은 쥐라키 때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재밌어요. 공룡이 멸종된 건 다 알잖아요. 공룡 생겼는데 이런 걸 네. 잘 안 물어보잖아요. 그때 산소 농도가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산소 농도가 낮아. 하여튼 뭐 보통 멸종 시기는 산소 농도는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 네 번째 되면 이제 산소 농도 낮은 거예요. 생명들 살기 어려워. 근데 이때 왜 공룡은 등장할 수 있었을까? 산소 농도가 되게 중요했어요. 여러분은 달릴 때 숨 쉴 수 있나요? 달릴 때? 네. 숨 쉬어야죠. 달릴 때 숨 쉴 수 있잖아요.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마라톤도 예, 하는 예, 거잖아요. 예. 그런데 모든 파충류가 달릴 때 숨 잘 쉬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이제 도마뱀 잡아봤어? 이런 얘기 하면요. 잡아본 적이 있어도 무조건 없다고 그래야 돼요. 왜? 그건 불법이야. 도마뱀. 그 어렸을 때 많았는데? 네, 어릴 때 많았죠. 나도 어릴 때 잡아보려 했는데 못 잡았어요. 그때 불법도 아니었지만 왜냐면 도마뱀이 제법 빨라요. 빠르고 숨을 때가 많아. 내가 도마뱀을 원 없이 잡아본 거는 고비 사막 갔어요. 공룡 화석회로 고비 사막을 갔더니 그것도 도마뱀이 많아요. 거긴 맘만 먹으면 1분에 한 마리씩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일단 거긴 도마뱀 잡는 게 불법도 아니에요. 근데 우왕좌왕하면 안 돼. 한 마리만 쫓아야 돼. 얘 쫓다가 쟤 쫓다 하면 안 되고 한 마리만 찍어 쫙 쫓잖아요. 1분만 지나면 애들이 갑자기 딱 서요. 아, 지쳐요, 금방. 걔는 달릴 때 숨을 쉬지 못해. 우리는 다리랑 헛발랑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막 달릴 수가 있는데 데빌 파충류 어떻게 되냐면 몸이 이 옆으로 나왔죠. 이렇게. 이 옆으로 딱 기역대로 튀어나왔기 때문에 막 하다가 달릴 때는 헛발을 눌러요. 숨을 못 쉬어. 우리가 잠수해서 수영하는 것처럼 도마뱀이 막 달려갈 때는 우리 잠수하는 거 똑같아. 숨 참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 넘으니까 1분만 지나면 딱 쓰는 거지. 근데 딱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근데 왜 사막은 숨을 데가 없거든. 사막은 숨을 데가 없고 우리가 더 빨라요. 걔는 다리 요만한 떨어져 가는데 우리 다리가 큼성큼성 가니까 헷갈리지만 않은데 얘인지 쟤는지 막 그냥 또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재밌다. 아니, 그러면 그 우리가 많이 봤던 큰 공룡들, 그 친구들도 달릴 때는 숨을 안 쉬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아, 그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도마뱀은 그런데 이건 아니지만 약간 엉거주춤한 애들이 있어. 푸시업 하는 것처럼. 누구냐면 악어 같은 애들. 그 악어 같은 조금 더 숨쉬기가 좀 좋은 애들이죠. 예. 공룡은 사람처럼 다리가 몸 아래로 수직으로 내려와 있어. 아,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걔는 호흡에 유리한 거예요. 산소 농도가 낮을 때 호흡에 결정적으로 유리하니까 다른 파충류와 달리 훨씬 더 몸집을 키우면서 그 시대를 지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른 파충류들이 숨 잘 못 쉬고 할 때 공룡 다리가 밑으로 수직으로 떨어진 친구들은 훨씬 더 호흡하기 유리하니까 그쵸. 다른 애들 숨 참고 서 있을 때 그냥 막 잡아먹을 수 있었다. 아, 그래서 공룡이 산소 농도 낮을 때 오히려 대번성을 한 거군요. 그렇죠. 그 위기였는데 그 위기를 기회로 삼은 거죠. 아. 그 얘네들은 또 봄에 보면 기낭이란 게 있어. 기낭. 공기주머니. 그러니까 새들도 공기주머니가 있잖아요. 그 조그만 새가 저기 에베레스트 넘어가는 게 그 기낭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몸도 가볍게 하고 우리는 들숨 날숨이 따로 있잖아요. 숨 내쉴 땐 들이쉬지 못하잖아요. 근데 걔네는 들숨 날숨 구분 없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걔는 기낭이 있으니까 그 뼈에 보면 기낭이 화석은 남지 않지만 기낭에 붙은 흑석들은 남아있거든. 그러니까 못 낀 공룡들, 대부분의 공룡들이 우리 못 낀 공룡 목을 다 이렇게 세우고 있을 것 같잖아요. 물론 브라키오사우루스 같은 게 브라키오사우루스가 거대한 앞발이란 뜻이야. 걔는 앞발을 막 세우고 있지만 대부분의 못 낀 공룡은요 다리 있게 있잖아. 꼬리 뒤로 쫙, 목 앞으로 쫙이에요. 그 목을 어떻게 버티고 있어? 여기에 기낭들이 있는 거예요. 공기주머니가 풍선처럼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몸을 버틸 수가 있었던 거죠. 물론 들 수도 있었지만 왜 뭐하러 들고 다니면 위에 뭐 있다고 들고 다니겠어? 앞으로 쭉 하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요즘 만화들 봐도 못 낀 공룡을 앞에 쫙 펼쳐두고 있습니다. 멋지게. 공룡들은 그때 호흡하기에 되게 유리했던 생명체들이에요. 그때 당시 기후 같은 건 대략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그러니까 2억 3,500만 년쯤 됐는데 네. 트라이스 중기에 한계에서 또 거대한 화산이 분출해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증가하잖아요. 온실적천가 증가, 또 강수량이 막 늘어나. 강수량이 늘으면서 많은 생명들이 멸종하고요. 다양한 파충류들이 등장해. 이때 거치 식물이 등장해요. 예를 하나만 들어보세요. 거시? 해바라기? 소나무? 소나무, 전나무죠. 해바라기 꽃이 피잖아요. 속시지 이거. 아, 그건 속시예요? 네. 아, 몰라요. 깜짝 놀랐네. 아, 그냥 뭐 씨 이렇게 저 빼먹었던 생각이 나고. 네. 아, 그건 속시구나. 예, 이러면서 이제 기후가 크게 변합니다. 거치 식물이 먼저인가요? 먼저죠. 아. 그러니까 그 전에 야지 식물 같은 거 있다가 거시기 아, 생기고 속시 식물은 나중에 생겨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는 이제 공룡이 멸종된 이유를 알고 있잖아. 문석에 꼭 붙였어. 근데 내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공룡 멸종에 관한 이론이 100가지도 넘었어요. 그러니까 뭐에 관한 이론이 100가지도 넘었다는 뜻은 뭐냐면 쓸만한 이론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근데 기억나는 게 뭐냐면 100개 중에 한 3개만 기억하면 하나 공룡들이 미쳤어요. 공룡들이 상사병에 빠져서 이런 것도 있는데 서로 잡아먹고 그냥 미쳐갖고. 그나마 괜찮은 게 뭐냐면 공룡들이 꽃가루 알레르기에 시달렸어요가 있었어요. 이거 되게 논리적이에요. 꽃가루가 그 전에 없었으니까. 꽃이라는 게 없었거든. 아. 꽃이 없었는데 마지막 시기에 꽃이 딱 생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지막 시기에 살았던 공룡이 누구예요? 티라노사우루스, 트리케라토스 얘네잖아요. 트리케라톱스. 그러니까 옛날에 살았던 뭐 알로사우루스니 스테고사우루스는 꽃을 본 적도 없어. 근데 얘네 꽃이 딱 생기니까 갑자기 꽃가루가 날리니까 수억 년 동안 이 적응이 안 된 거예요. 시달리다가 우리도 꽃가루 알레르기
면역에 시대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얘들 사람들은 면역이라는 게 굉장히 적응성이 좋아서 그게 그것 때문에 멸종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건데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을 정도인 거예요. 그때 뭐 재밌다. 비가 뭐 200만 년 동안 왔어요? 어마어마하게 비가 많이 왔습니다. 200만 년 맞아요? 수백만 년에 걸쳐서 비가 왔다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건기와 우기가 반복되는 계속 올 거예요. 수는 없어요. 어디 있다고 계속 와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지금도 뭐 200만 년 동안 계속 온 거겠지. 지구 어디서 그냥 비 내리니까. 엄청나게 많이 왔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화산이 터지니까 어떻게 화산에서 이산화탄소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더워지고 있잖아요. 또 에어절에서 이산화탄소 늘어나고 또 온실효과 나고 온실효과 됐다가 또 화산재 때문에 또 추워졌다가 그 결과로 춥고 덥고 반복하니까 우기 건기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훨씬 간단해요. 지금 화산 터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걱정할 건데 우리 때문에 되는 거니까. 근데 화산은 주기적으로 터지나요? 모든 멸종에 거의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게 화산이면 화산이에요. 화산이 유독 더 많이 터진 시기가 있었을 것 같고 좀 안정적인 시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걸 결정한 거는 알 수가 없네요 우리가 도저히. 지구가겠죠. 지구가.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모르는 게요. 우주보다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달에 가본 사람보다 심해저에 가본 사람이 더 적었어요. 지구를 알기가 어려워. 왜? 달은 그러다만 멀리 가기만 보이니까. 하는데 여기 밑으로 뭐가 있어요? 압력이 있다. 10m 갈 때보다 일기압이 높아졌단 말이에요. 카메론 감독이 막 여러 가지 잠수정 만들고 그쪽에 네네네. 많이 내려가보게 된 거지. 몰랐던 거예요. 지구를 잘 몰라요. 우리가 제일 모르는 게 뭐냐면 지진, 화산. 웬만한 거 다 예측하잖아요. 지진과 화산은 왜 전혀 모르는 거죠. 기껏해야 우르르 오는 거 정도밖에 모르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의외로 지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화산이 터질지 당연히 예측할 수도 없고 다만 화산이 집중적으로 조금 더 많이 터진 시기가 생명의 멸종과는 매우 밀접한 있는 거죠. 관계가 있다. 문명하고도 많이 연계가 있죠. 뭐 1600 몇 년 화산 터져가지고 여름이 없는 해가 있어서 갑자기 농사가 망하고 농사가 망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무리 선정을 베풀고 좋은 왕도 왕조가 바뀌어요. 아, 혁명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요. 인류의 문명도 어쩌면 기후가 결정했을 수 있다는 그럴 수 얘기가. 있죠. 프랑켄슈타인 있잖아요. 메리 쉘리인가? 그분이 소설을 쓸 때 도입부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요즘 유난히 여름 날씨가 우중충해서 다른 동료랑 날씨도 이런데 한번 무서운 얘기 하나 만들어 볼까? 해가지고 이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그때 인도네시아에서 화산 터졌었어요. 그래서 유난히 여름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막 쾌쾌하고 우중충하고 그랬던 걸로 추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터진 화산 때문에 다른 이제 소설가의 영감이 되기도 했던 거죠. 인도네시아 화산 그거에 또 화가들도 영향을 받아서 막 그림 우중충하게 희한하게 그리는 몇몇 분들 계시거든요. 그때 그랬다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아. 그리고 몽골군이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도 뭐 북쪽의 기후가 영 살기 쉽지 않아 갖고 그래서 또 쳐들어왔다는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뭐 영웅이 막 나타나서 어딜 쳐들어가고 이런 게 인간에 의해서 좌우된 것일 수도 있지만 기후가 결국은 그 영향을 좀 준 거 아니냐. 거기 아주 결정적이다라는 게 그 기후의 힘의 메시지죠. 그럼 그때 당시에 공룡들은 4차 대멸종에 싹 사라진 거예요? 아니면 5차에 5차에? 그러니까 4차가 대멸종이 일어나고 그냥 본격적으로 네. 공룡이 등장한 거죠. 아, 4차 대멸종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공룡 막 번성했던 시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5차에 싹 사라지죠. 5차는 이제 많이들 알고 있는 것처럼 소행성 충돌 그 다음에 화산 폭발 선수에 꽉 충돌하니까 지름 10km짜리 생성 에베레스트보다 높고 한라산 높이 5배 되는 게 시속 7만 km 속도로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꽉 부딪혀요. 네네. 열폭풍 나고 쓰나미 나죠. 단 30분 안에 아메리카에 살고 있는 공룡들은 싹 사라졌을 거예요. 근데 그 충격으로 지진 나고 지진 나니까 다 화산 터지고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대멸종이 한번 또 오게 된 거고 예. 그때 우리 한반도에도 공룡들이 좀 많이 살았습니까? 한반도에 많이 살았죠. 뭐 어떻게 하냐면 발자국 보면 알아요, 발자국. 아 공룡 발자국 공룡 발자국 정말 많죠. 우리나라 공룡 발자국 밀도 치면 전 세계에서 1, 2, 3등만 할걸요. 아르헨티나, 스페인, 한국 정도 할 거예요. 이게 좀 아쉬워요. 발자국은 나오는데 이렇게 멋있는 커다란 화석 같은 거 왜 안 나와요? 뼈 같은 거 그게 땅이 문제예요, 땅. 화석을 캐려면 공룡이 나오려면 퇴적감이 있어야 돼. 잘 쌓여 있어요. 예. 몽골 같은 게 좋은 게 몽골 사암이잖아요. 거기는 손으로 막 해도 막 부서지는 암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찾기가 쉬워. 근데 우리나라는 화산 작용이 하도 많아가지고 구워졌어요. 변성암이 된 거예요. 아, 있었는데 구워졌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요리는 퇴적암, 화산암이 있잖아요. 퇴적암, 화산암이 변암에게 변성암이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화산암은 볼 수가 없죠. 화산 쳐서 올라오는데 거기 뭐 공룡이 있을 리는 없고 이제 퇴적암이 있어야 되는데 퇴적암도 변성암이 된 거예요. 몽골에선 손으로도 캘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우연히 뭐 화산에서 발견돼도 스케일링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단단한 돌에 있으니까. 거기다 발견을 하려면 맨 땅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몽골에서도 총이 쫙 펼쳐져 있잖아요. 총 펼쳐진 데서는 공룡 못 찾아요. 그럼 어떻게 찾아? 공룡 찾을 때 어떻게 걸어 다니는 거죠. 멍하니 걸어 다니면서 뭐가 툭 튀어나왔을 때 이거 보고 나온다 하는 거잖아요. 풀로 덮여 있는데 보일 수가 않잖아요. 야, 여기 공룡이 있을지 모르니까 여기 풀 싹 걷어내. 그럴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우리는 다 도시화됐고 도시가 아닌 곳은 다 산이야. 저 산에 있을 수 있겠지.
있겠지. 하지만 산을 뭐 그 공룡 캐겠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근데 공룡 발자국들은 흔적에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남해안에 가면 정말 많잖아요. 고성에 가면 상조감이라고 있어요. 고성 공룡박물관이 있잖아요. 물이 쫙 빠지고 나면 큰 공룡 발자국이 척척척척 있어요. 지금도 그냥 보여요? 지금도 있어요. 같이 걸어갈 수도 있어요. 공룡 발자국 있는 데를? 네, 걸어갈 수도 있어요. 지금은 데크도 만들었는데 데크 밑으로 걸어서 한 번 봤는데 꼬마애랑 아빠랑 쫙 걸어가는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 공룡 발자국이 딱 가니까 쫓아가는데 꼬마애가 물어보는 거 아빠한테, 아빠 공룡이 왜 바닷가를 걸었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물 먹으러 갔나 보지. 그러니까 쫓아가다가 그 꼬마애가 아빠 공룡은 바닷물 먹었어? 그런 거예요. 그랬을 리가 없잖아. 그러고 나니까 아빠가 갑자기 아이스크림 먹어야지 막 가지고 다녀. 그러니까 그때는 거기가 바다가 아니었겠지. 거기가 호수였겠죠, 호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공룡은 중생대 때를 나온 거잖아요. 예. 고생대의 표준화석이 삼엽충이에요. 중생대는 암모나이트잖아요. 우리나라 삼엽충이 엄청나게 많아요. 왜? 그때가 바다였거든. 그리고 태백의 자연사 박물관 보면요, 그 앞에 개천이 그런데 거기도 막 박혀 있어요. 우리 땅이 바다였다고요? 고생대 거기 바다였어요. 고생대에는? 네. 그러다 중생대에는 중생대는 다 육지가 됐어. 다 육지가 됐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대한민국 땅에 바다였던 곳이 없어요. 중생대는. 중생대는 오히려 지금보다 땅이 훨씬 넓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육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자연사 박물관 있을 때, 우리나라 암모나이트 발견한 건데 기증하려고 꼬마들이 얘가 이렇게 떡 쳤죠. 야, 임마. 우리나라 그 당시에 바다가 없었는데 어디서 암모나이트가 나왔겠니? 어디 뭐 다 모로코 가서 사온 거 같고 막 그러는데. 진주 이런 데 가면요, 저 어마어마합니다. 그 진주교대에 김경수 교수님이라고 계시고요. 예. 이 양반은 기가 막혀요. 남들이 보면 그게 발자국인지도 몰라. 근데 이것은 새 발자국, 이것은 뭐 악어 발자국, 이거는 공룡 발자국, 또 육식, 초식, 이거는 개구리가 발 끌고 가는 흔적. 이런데 정말 그분은 그게 보이나 봐요. 근데 그 다음에 쭉 설명하면 그래요. 이거는 물고기 가다가 꼬리 흔적이야.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러잖아. 이거 막 발자국 밟고 가면 돼. 막 그러는데 발자국 밟고 가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 수억 년 동안 거기 잘 있던 거야. 발자국이. 그 다음에 망가지면 어떻게 해? 내부면 여러 층 쌓여 있잖아요. 그 아래층에 또 있어. 근데 그걸 갖다가 유리로 덮어놓고 그러면 느끼지를 못하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그걸 막 발로 꽝꽝 차게 하겠어. 그 옆에 가면서 조심히 보겠지. 이런전전에 공룡의 발자국 같이 호흡을 하면서 걸어간다는 것 자체가 나의 마음을 되게 넓게 해서 과하게 공룡 발자국이 얼마네요? 딱 가면. 큰 건 이만하고요. 조그만 건 요만하죠.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공룡 발자국 같고 이 공룡의 크기는 3세만하다라고 밝혀진 것도 있어요. 와, 참새요? 네. 그 발자국이 18개가 촉촉촉촉 있어. 근데 참새 발자국이 나야 얼마나 나겠어요. 남들은 쳐다도 안 보는데 그 교수님은 이걸 새처럼 조리용 공룡 발자국이나 쭉 해놓고선 크기는 요즘 참새만 했어 하는 거예요. 참새만한 공룡. 네. 야, 신기하다. 그럼 그 공룡도 당연히 알랐겠죠? 지금 그 벌새도 알랐잖아요. 벌새. 하긴 벌새도 알라야지. 벌새는 알라지. 진짜 요만하잖아요. 얘는. 네. 그 알은 진짜 작겠다. 그 알 하나가 세포 하나인 거 혹시 아셨어요? 그 중학교 때 배우는 거 아니에요? 또 생산의 가장 큰 세포가 뭐야? 그때는 뭐 타조알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니잖아요. 신경세포 훨씬 더 큰데 길이로. 신경세포 뭐예요? 우리 신경세포 시냅스 연결하는 세포. 신경세포 하나하나가 쭉 연결되는 거잖아요. 축삭 돌기. 그게 하나예요? 세포 하나예요. 근데 물론 기달 세포들이 계속 연결되고 있는 거지. 그래요? 없어요. 이게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세포가 계속. 그러네, 그렇겠다. 그럼 우리나라에도 하여튼 굉장히 많은 공룡들이 있었고 아마 공룡들이 살기에 꽤 괜찮은 땅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한반도의 공룡 전박이 하는 게 타르보사우루스란 말이에요. 타르보사우루스 우리는 꽤 발견되지 않았어. 하지만 몽골이랑 붙어 있었는데 환경도 그때 비슷했는데 왜 없었겠어? 다른 동물들도 비슷하게 있으니까 하는 거죠. 아크로칸토사우루스라는 게 서대문 잔서박물관에 있어요. 근데 아크로칸토사우루스를 볼 수 있는 박물관은 전 세계 2군데밖에 없어. 미국 중부에 하나 있고 서대문 잔서박물관에 있단 말이에요. 뜬금없이 왜 아크로칸토사우루스가 서대문에 있는데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왜 그 이유가 있어. 대부분 뭐 티라노 해놓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어떤 이빨이 하나 발견됐어요. 위아래 끊어진 이빨이 하나 발견됐는데 이 이빨이 뭐랑 가장 비슷하냐면 아크로칸토사우루스 이빨이랑 가장 비슷하게 생긴 거야. 그렇다면 이 이빨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한반도에도 그냥 아크로칸토사우루스랑 유사한 공룡이 있었을 거잖아요. 이빨 하나 갖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 충분할 수 있어요. 이빨 하나로? 생각해봐. 위가 뭐 사일란트로프스, 차덴시스, 아르드베티커스, 라미도스 개들 있잖아요. 한 개체 갖고 가지고도 진화를 밝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 생명의 특징들이 두 뼈 하나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얘가 똑같은 애도 포유류인지 공룡인지 구분할 수 있고 얘네가 식성도 알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학자들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작은 특징을 갖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빨의 흔적만 보고도 얘가 어떤 걸 먹었는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너무 좀 근데 변수가 너무 커지는 거 아니에요? 이빨 하나를 보고 야, 이 흔적을 보니까 뭘 먹은 것 같다고 물론 이제 할 수 있죠. 근데 그 흔적이라는 게 동일한 이빨이 뭐 전 세계적으로 한 3,000개쯤 발견이 돼서 역시 비슷하네 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고 이빨 하나 발견됐는데 걔가 어떤 특징을 보여. 근데 우주먼지님의 어금니랑 제 어금니랑 뭐 비슷할 수는 있지만 저는 이제 건강식을 많이 먹고 우주먼지님은 초콜릿을 많이 먹으면 둘의 이빨이 이제 매우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를 갖고 와서 사실은 전 세계 사람들은 대체로 이렇게 초콜릿 많이 먹는 사람이 없는데 이 초콜릿 많이 먹은 이빨 하나 갖고 와서 그 특징을 그럴 수도 전체로 있지만 확대하는 게 너무 좀 화석에 발견되는 확률이 너무 작은데 그 화석은 상식적으로 보면 표준 분포 곡선에서 여기에 있다고 발견한 거예요. 양극단에 있는 게 아니라 네네. 그러니까 거의 평균적인 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물론 양극단이 발견될 수도 있죠. 그 재수 없는 거야 그때는. 근데 그러면 괜찮아요. 이야기가 바뀌어요. 고생물학은 뭐야? 그러니까 히스토리란 말이에요. 나름대로 계속 이야기를 만들어야 돼요. 이야기를 만들어서 했다고 그러면 그게 보여요. 이빨 하나로 전체 개체를 싹 만들어내기도 해요. 우리 공룡 중에 전체 개체가 발견되는 게 없어요. 다 얘는 머리는 안 발견돼서 뒤만 이렇게 생겼어. 근데 뒤를 보니까 아 이런 공룡들 어떤 애들은 얘가 앞이 이렇게 생겼네. 일단 그렇게 그려내는 거예요. 데이노케이루스라고 하는 공룡이 있어요. 우리가 그때는 되게 유명해졌는데 데이노케이루스 처음에 팔만 발견했어요. 걔 앞팔. 근데 이건 보고서 이상하게 그려놨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덩치가 팔이 크니까 머리도 되게 크다고 되는데 머리도 조그만 거야. 괜찮아. 이때부터 스토리를 바꾸면 돼. 그럼 아직까지도 우리가 채워나갈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겠네. 어마어마하게 많죠. 왜냐면 우리 특히 공룡 같은 경우는 뼈만 가지고 연구하잖아요. 네. 뼈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잘 봐요. 날씬한 사람이 있어. 날씬한 사람과 뚱뚱한 사람이 있어. 외계인이 와서 봤는데 날씬한 사람의 뼈도 발굴하고 뚱뚱한 사람의 뼈도 발굴했어. 뼈만 보고 이 사람의 겉모습을 완전히 알 수 있나요? 이 뼈를 보고 뚱뚱하게 만들 수 없잖아요. 모르죠. 예. 그다음에 우리도 마찬가지. 쌍봉낙타. 쌍봉낙타의 뼈를 발견했어. 쌍봉낙타 뼈를 보고서 바깥에 봉우리 두 개를 그릴 수가 있나요? 뼈가 없는데 거기? 그렇잖아요. 얘는 얼마 있어요? 우리 펭귄. 펭귄이 롱다리예요. 펭귄이 롱다리라고 롱다리. 펭귄이요? 예. 걔는 몸 바깥으로는 발가락만 나와 있어. 발바닥부터는 몸 안에 있어요. 몸 안에 있고 뼈가 그렇죠. 몸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발가락만 이렇게 있고 발바닥부터는 이제 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걔가 다리가 짧고 자장자장 하는 건 좀 보이지만 뼈만 보면 롱다리 쫙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펭귄을 한 번도 안 본 사람이 지금의 외계인이 와서 펭귄처럼 그릴 수가 없어. 그렇겠죠. 그러니까 공룡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룡이 봤는데 구남새라고 있잖아요. 빨갛게 되는 거. 잘 봐요. 이 구남새 그 공기 주머니가 화석으로 남을까요? 안 남잖아. 그 트리케라톱스가 뿔 세 개 달죠. 예. 여기 구남새처럼 이게 있었을지 어떻게 알아? 모르는 거지. 하지만 그거는 화석을 안 남으니까. 하지만 상식적으로 요즘 살고 있는 생물이니까 그렇게 뭐 이런 거 없으니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증거가 나오면 괜찮아요. 그때 바꾸면 돼. 왜냐면 과학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과학은 절대로 진리가 아니에요. 과학은 잠정적인 답일 뿐이야. 그러니까 답을 항상 만들어내면 돼. 그러니까 과학적인 진리를 물어보면 되겠어요? 안 되죠. 과학자는 진리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정말 진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과학자한테 오지 마시고 절이나 교회나 성당 가서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벌레 하면 우리가 이제 알기로는 그 뭐 대벌레 막 이만 팔뚝만한 거 이런 게 이제 현재는 제일 큰 것 같은데 예전에는 우리 지구상에 엄청 큰 곤충들이 좀 많았던 걸로 쥐라기공 같은 거 봐도 막 엄청 큰 벌레들 많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근데 그렇게 큰 곤충들이 많이 살았던 거는 사실이긴 한 거죠. 많이 살진 않았어요. 재밌는 게 옛날 곤충 하면 막 쥐라기공원도 막 그렇고 뭐 엄청 큰 옛날 벌레 살았다 해서 약간 커다란 애들이 살았다라고 하고 싶지만 옛날 곤충 화석에 나오는 거 보면 전부 다 오늘날 곤충이랑 되게 비슷합니다. 한 그래요? 1cm, 2cm, 5mm. 네. 그러니까 큰 것도 있었다는 큰 뜻이군요. 것도 있었던 거죠. 다 큰 건 아니고. 네, 근데 좀 재밌는 거는 그렇다고 그렇게 크냐? 좀 큰 것도 있었는데 오늘날 곤충도 충분히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진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예를 들면은 옛날 곤충이 좀 크다 했을 때 좀 약간 주범이 되는 애들이 좀 있는데 저건 곤충은 아니죠. 석탄기에 살았던 그럼 노래기구나. 이쪽으로는 2m 넘는 거네요. 2.6m 됩니다. 와. 곤충은 아니고 노래기인데요. 노래기. 어우, 무섭다. 공룡 아니에요, 저거 공룡? 아르트로 플레우라라는 노래기인데요. 와. 우리 땅 이렇게 파면 나오는 노래기 네. 있죠? 2.6m에다가 50kg 됐을 거다라고 추정된 애들이에요. 파편화된 것들이 있고 아마 발자국 화석들이 있어요. 그거 보면은 그게 컸을 거다라고 추정이 되는데 뭐 얘라든가 아니면은 뭐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뭐 메가네우라 뭐 이런 거 있죠. 잠자리? 잠자리인데 뭐 굉장히 컸더라. 이런 애들 새 보면 많네. 진짜 무섭겠다. 뭐 이런 애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건 저건 메뚜기가 있는데 이 크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40cm 날개 40cm. 네, 뭐 그냥 이게 지금 날개 하나예요? 날개 하나요, 네네. 여튼 이렇게 좀 커다란
애들이 있었는데 여긴 안 나왔지만 막 1m짜리 전갈이 있었어요. 1m짜리 전갈이 전갈이 있었는데 1m요? 네, 근데 왜 그랬냐 얘네들이 2학년, 3학년 때 얘기거든요. 네. 이때는 맨 처음 이제 저 육지에 절지들이 막 기어 나와가지고 껴있는 우리 뭐 파충류, 양수 이런 애들이 없었던 시기예요. 맨 처음 나와가지고 그냥 허허 벌판에 식물만 있던 무상 생태계에 자기들만 처음 와가지고 모든 걸 다 하던 시기예요. 모든 걸 다 하다 보니까 그냥 커다란 포식자도 없죠. 커다란 어떤 분해자도 없죠. 커다란 뭐가 없기 때문에 조그만 것만 하기 위해서 성이 안 차죠. 이미 충분히 커다란 생태계 니치가 있는 거죠. 그거를 하던 시기니까 그게 커질 수 있었던 거죠. 유명한 얘기죠. 산소 농도가 커다고 하는데 얘네가 살던 시기에 산소 농도 우리랑 똑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산소 농도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포식자들이 진을 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군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커다란 크기의 포식자라 아니면 픽자가 비슷한 생태적 니치를 갖고 있는지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산소 농도로 얘기들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그쵸. 잘못된 얘기인 건가요? 이제? 그러니까 탄소 농도가 중요한 게 왜냐면은 절지류들은 허파 이런 게 없으니까 확산에 의해서 호흡을 하니까는 탄소 농도가 높아야지 확산이 잘 되고 그러니까 그건 맞죠. 그거는 맞는데. 근데 산소 농도가 높으면은 몸이 커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죠. 그렇다고 해서 산소 농도가 높다고 커질 수는 없죠. 예. 여건을 마련해 주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산소 농도가 우리랑 비슷해도 충분히 커질 수 없다.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시기에 오늘날도 큰 애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이런 애들 자이언트 메타라고 하는 애들인데 뭐예요 이게? 뉴질랜드에 사는 애들인데요. 뒷다리를 든 거예요 이렇게. 너무 물구나무 서 있네. 네, 뒷다리를 든 거고. 저 얼마나 커요? 이걸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얘네가 왜 크냐면 뉴질랜드에는 쥐가 없어요. 그 호주, 뉴질랜드 얘네들이 공룡 시대 떨어지고 그다음에 뉴질랜드가 따로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 대륙에는 유대류 살고 그다음에 뉴질랜드 쥐가 없어가지고 메뚜기 쪽 애들이 쥐 사이즈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가장 거대한 육상 갑각류가 뭐냐면요. 코코넛 크랩이라는 애들인데 이거 봤어요. 저 얘 키우고 있습니다. 집에서. 그래요? 와, 키워도 돼요? 키워도 돼요. 네. 왜냐면 갑각류이기 때문에 개이기 때문에 키울 수 있습니다. 네. 얘가 코코넛 크랩이에요? 네, 이게 코코넛 먹는 거 크랩. 아니에요 이거? 네, 먹어도 돼요. 네. 사이즈가 얼마나 돼요? 제가 키우는 거는 요만한데 이만큼 크죠. 네. 그럼 더 성체가 되면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네, 이만큼 크죠. 왜 긴장해서 겁먹었어요? 아니 그거를 집에서 키운다고요? 네. 우와. 네. 하여튼 이런 애들인데 얘네들도 사는 곳이 열대 섬이에요. 열대 섬은 거대 포식자도 없고 섬이다 보니까는 충분한 포유류라든가 파충류라든가 거대한 포식자를 갖출 수 없는 환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열대 섬에서 이런 거대한 갑각류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오늘날.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위치가 있는 곳이라면 오늘날도 충분히 커질 수 있다. 옛날에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닌 거죠. 지금 왜 없냐? 이 뼈 달린 애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뼈 달린 애들이 너무 활기를 치니까 갑각류들이 제대로 된 활동을 못 하는 거군요. 조그만 활동이 아주 만족스러운 거죠. 그리고 얘네들은 조그만 니치가 좀 더 효율적입니다. 너무 커지면은 이전 영상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효율이 안 나오죠. 부피 대비 면적, 근육량 효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또 커지면은 얘네들은 또 탈피를 해야 되잖아요. 뼈 있으면은 뼈에다가 살려서 살만 찌면 되는데 얘네들은 외골격이다 보니까 계속 탈피를 해야 돼요. 근데 탈피를 하면 할수록 그 모기에 유지하려고 탈피 껍데기도 두꺼워지는데 그거 탈피하다 죽습니다. 가재들 유명하죠. 가재들 같은 경우는 탈피하다 죽는다고. 얘들도 수명이 알려진 거는 75년, 예상은 120년 산다고 하는데 75년? 네네네. 사람만큼 사네요. 120년까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못 삽니다. 아까 지금 키우시는 거미처럼. 개는 몇 살이에요? 걔는 모르겠어요. 조금 해가지고. 근데 얘네 사육에서 번식이 안 되는 게 유생 시기를 바다에서 암컷이 하려면 플랑크톤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절대 번식이 안 됩니다. 인공적으로. 하여튼 얘네가 그래서 얼마나 재밌냐면 그 생태적 니치가 그 거대 포식자가 없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갑각류가 거대 포식자 위치를 해가지고 나무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새를 뻑 잡아먹고 얘가? 네, 부비새라고. 그 부비가 스페인어로 바보란 뜻인데 섬 가면은 새들이 포식자가 없다 보니까는 포식자에 대한 저항성이 많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스페인 선원들이 열대 섬 갔는데 이 새가 가까이 가도 뭐 가만히 있고 막 맞아, 이래가지고 맞아. 바보새네 해서 부비새라고 부르는 애들이 있거든요. 얘네들도 맨날 바다 이곳저곳에 퍼지기 때문에 그런 데 가면 부비새 이렇게 잡아먹습니다. 사람들이 찍은 게 있어요. 부비새 이렇게 딱 잡으면 하는데 얘가 이렇게 막 집게로 이렇게 새를 잡아먹습니다. 이 친구가? 네네. 얘는 그러면 잡식이라고 해야 되나? 잡식 다 먹습니다. 네. 아 그래요? 가서 이렇게 코코넛 쫙 까먹고요. 네. 코코넛 먹어서 코코넛 개예요? 네네네네. 야타고 올라가서 코코넛을 쫙 까먹어가지고. 근데 코코넛이 엄청 딱딱하잖아요. 근데 그만한 힘이 나오죠. 여기서. 그렇게 힘이 세요 얘가? 쫙 까서 먹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오늘날 육상 절지동물 보면 충분히 커질 수 있다. 네, 옛날 게 그렇게 괴물이 아니다. 심지어 그 메가네우라 아까 뭐 고생테타 같은 70cm 날개 길이 애들도 보면 몸체만 보면 오늘날 거대한 대벌레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요? 날개만 이렇게 긴 거지. 네네. 그럼 우리가 건들지만 않으면 우리 이제 척추동물들이 좀만 피해주면 얘네들 얼마든지 자랄 수 있는 애들이군요.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면은 그런 게 없는 완전 고립된 생태가 지구상에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데가 있으면은 뭐 나중에 발견했는데 이런 곳이 있네 이러면은 그럴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요? 야 근데 진짜 이거 크기도 놀랍지만 그렇게 오래 산다는 게 진짜 놀랍다. 가끔 우리가 이렇게 대게집이나 뭐 이런 데 가서 먹을 때 어쩌면 나보다 더 나이 많은 어르신들을 먹을 수도 있는 거네. 양식 안 하고 하여튼 아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부비새 이렇게
다 먹는다 했잖아요. 새들이 섬에 산 애들은 거대한 포식자가 없다 보니까 가까이 가도 가만히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도도새도 그렇게 멀쩡했죠. 네. 도도새도 사람들이 포식자에 대한 저항성이 없지래가지고 그런 게 새들한테 많이 관찰되는데 최근에 본 것 중 되게 인상 깊은 게 알바트로스 이런 애들도 포식자에 대한 어떤 그런 경계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인간들 활동 너무 많다 보니까는 각각 섬마다 쥐가 유입돼 있거든요. 심지어 아까 그 쥐만한 외타 있잖아요. 뉴질랜드에 쥐가 없기 때문에 멧돼지가 쥐만해졌는데 이제 쥐가 들어와서 거의 멸종했습니다. 거의 멸종해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뉴질랜드 사람들이 얘들 다 인공 번식시켜가지고 쥐가 없는 섬마다 다 복원을 하고 있어요. 쥐가 없는 섬에 보내가지고 알바트로스는 자기만의 번식처인데 거기에 다 이제 쥐가 유입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알바트로스 이렇게 앉아 있는데 둥지가 어떻게 쥐들이 이렇게 알을 파먹는데 가만히 있고요. 쥐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알바트로스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파먹어요.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가만히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그러다 죽어요. 네, 정말 그 저항성이 없습니다. 네. 그럼 보면은 새들이 참 저러다 멸종했구나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아, 그래요? 그런 걸 한 번도 못 겪어본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구나, 그냥. 하고 그거에 대한 경계심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 반응은 진짜 생사가 걸린 반응인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왜 형성되지가 않죠? 그러게 말이에요. 네. 쥐가 생각보다 엄청 최고 포식자네요. 그쵸. 네. 근데 고양이 좀 풀어놓으면 어때요, 그러면? 네? 그런데 고양이를 좀 풀어놓으면 좋을 호주 것 같은 데 고양이 때문에 난리라고 그러던데요. 그게 최악의 선택이죠. 거기가 그래서 최상위 포식자여서 예를 들면 로드하우 섬 이것도 가장 거대한 대벌레 중 하나인 로드하우 섬에 대벌레 거대한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쥐 때문에 들어와서 완전 쌍멸종했거든요. 처음에 영국인들이 쥐 때문에 멸종해서 그러면 쥐를 잡아먹는 우리 올빼미를 풀자 해가지고 토종새 7종이 멸종했습니다. 오히려 좀 썩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죠. 네. 하긴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고양이 같은 경우가 새들 공격하는 경우가 적진 않으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쥐 잡으려고 그랬다가 훨씬 더 생태계를 네. 파괴하는 일이 그쵸. 있을 수도 있다. 환경 컨트롤하려고 미입종 도입했다가 망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네네네. 함부로 건들지 말자는 얘기가 그래서 좀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예전에 엄청나게 큰 곤충들이 있었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는 산소의 농도가 가장 핵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산소의 농도는 그렇게 커져가는 가능성을 열어준 건 맞지만 그래도 핵심은 포식자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큰 곤충들이 있을 수 없느냐 있느냐 요게 이제 갈라진다. 곤충들이 오히려 더 큰 몸집과 강한 근력으로 척추동물들을 압살할 수 있지 않냐. 압살할 수는 없었어. 근데 그 전에 일단은 효율 차이도 있는 것 같고 큰 몸에 있어서는 척추동물이 좀 더 효율적인 것 같고 절지동물들이 결국에 성공하는 방법은 작고 하늘을 나는 것. 근데 물론 그렇게 곤충이 하늘 날고 그 뒤로 한 1억 년이 지나야 나중에서야 척추동물도 하늘 결국 날죠. 인룡이. 그러다가 한 1억 년 지나서 또 새가 날고 한 6천만 년, 7천만 년 지나서 또 박쥐가 나는 걸 보면은 차근차근 그 후발주자들이 더 잘 날아요. 보면은 익룡이 옛날에 못 날 거라 생각했거든요. 사람들 거대해가지고 애들이 뭐 날겠어? 하면 그냥 절벽에 떨어져서 글라이딩 했겠지 했는데 아닙니다. 요즘 익룡들 보면은 무시무시합니다. 일단은 걷는 것도 옛날에 사람들이 날개 너무 커서 잘 못 걸겠다 싶었는데 얘네들 말처럼 두닥두닥 되게 잘 뛰었을 거고요. 다른 새들 보면 손이 이렇게 두 번째 손가락이 길어졌고 박쥐는 네 번째 손가락이 길어졌는데 익룡은 네 번째 손가락만 길어져서 손가락이 다 있어요. 이게 자연재로 움직여요. 익룡은 엄지손가락이 있어요. 이걸로 이게 집었을 거예요. 이걸로 익룡 이게 집는 게 가능했고 어떤 애들은 익룡 그리고 굉장히 잘 날았다 의외로. 그리고 막 엄청 큰 애들도 자리에서 이렇게 점프해서 나는 것도 되는 거 보면은 익룡 꽤 잘 날았을지도가 나왔고 그 다음에 하여튼 새들 나는 거 보면 새들도 굉장히 뭐 지금 잘 날잖아요. 뭐 박각쥐라든가 아니면 잠자리 이런 거 보면 시속 50, 60을 못 넘는데 새들 보면은 뭐 한 시속 110으로 날고 매 낙하속도 한 400 찍고 이런 거 보면은 곤충이 비할 바가 안 되죠. 예를 들면은 가장 멀리 나는 나비 이런 거 보면은 뭐 12,000km 작은 멋쟁이 나비 이렇게 날거든요. 근데 뭐 알바트로스는 뭐 8만 km, 막 12만 km 자면서 다니는 거 보면은 후발주자들이 훨씬 더 잘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박쥐가 마지막 더 잘 날아요. 박쥐는 시속 160으로 날고요. 박쥐가? 네, 박쥐가 더 잘 날아요. 손가락이 4개잖아요. 4개로 더 아크로바틱한 비행이 가능하고요. 초음파 쏘면서 아주 빨리 날고 이러는 거 보면은 역시 후발주자들이 약간 점점 연구 개발을 거듭하거든요. 이렇게 애매하게 날면 안 돼요. 점점 더 성능이 올라가는 비행 모드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뭐랄까 이게 갑각류들 혹은 이제 밖에 외골격 동물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게 커질수록 쉽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 네. 작은 애들은 그네도 뭐 좀 나은 것 같은데 큰 애들은 그 몸의 골격 자체가 막 빨리 움직이기에는 부적합한 뭐 이런 상황이라 아마 그래서 척추동물들이 밖에 근육이 있는 게 훨씬 더 아마 유리하게 그들보다 빠르거나 힘 세거나 뭐 이런 것들이 아마 가능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조금 애들은 엄청 빠르긴 한데 그렇죠. 큰 네. 애들은 그렇게 날렵한 애들이 많지는 않네요. 그렇죠. 신생대로 넘어올 때 익룡은 죽고 새는 살아남은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습니다. 익룡은 죽었죠? 네, 그렇죠. 새는 왜 살아남았나?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그 당
당시에 이미 약간은 그 운석이 충돌해서 대멸종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징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새는 굉장히 많이 다양화되고 있었고요. 익룡은 오히려 다양화되지 않거나 줄어드는 추세였다고 하는데 익룡과 새는 완전 다른 거죠? 다른 계통이 다른 거죠. 아예 말하자면 파충류에서 전혀 다른 계통인데 익룡과 새보다 새랑 벨로시트랩터가 더 가까워요. 새와 벨로시랩터가 더 가까운 친척이고 익룡은 오히려 벨로시랩터랑 따져보자면 새보다 더 멀다. 네. 그래서 계통적으로 이제 서로 다른 날아다니는 이제 파충류였는데 대멸종이 일어났을 때 많이 알려진 게 공룡이 다 멸종한 이유 중 하나가 얘네들 대형 파충류였잖아요. 네. 그래서 특정 크기 이상의 동물들 다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새는 다양화되면서 그 중에서 이렇게 작은 애들이 꽤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았지만 익룡은 자체도 다양성도 이미 적었고 크기도 컸고. 크기도 컸기 때문에 네. 얘네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큰 애들이 죽은 이유는 먹이 때문이에요? 그 가능성이 제일 크겠죠. 몸이 크면 아무래도 많이 먹어야 되니까 네. 먹이를 구하기 힘든 환경에서는 작은 애들이 살아남기 좋았을 거고 특히 곤충 같은 애들이 그런 환경에서 잘 살아남았겠죠. 우리가 뭐 생각할 때는 빵 때리고 싹 죽고 이건 아니잖아요. 사라진 시기도 사실 꽤 오래 걸렸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점점 줄어들다가도 쪼만한 애들이 좀 많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다시 또 큰 애들도 많이 생겨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작은 포유류들이 이제 많이 살아남았잖아요. 그 친구들은. 네네네. 그러면 큰 친구들은 작은 애들 많이 살아남았으니까 처음에 좀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았다가도 먹이가 훨씬 또 많아진 거기도 하니까 그럼 또 살기 괜찮지 않았을까 생각도 드는데 그렇지는 않은 아니 거예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당시에는 아마 소형 포유류들만 살아남았을 텐데 지금은 대형 포유류도 있잖아요. 예전에 뭐 매머드 같은 애들 더 큰 애들도 있었고 여전히 코끼리 같은 애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룡의 자리를 대형 포유류들이 이제 차지한 거군요. 네. 그렇게 익룡이 가시고 새들이 살아남은 이유는 아마 운석 충돌에 의해 이제 기후가 많이 바뀌었을 거고 그 상황에서 적응한 작은 친구들이 이제 주로 많이 번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큰 동물들 사라진 자리를 포유류들이 이제 점점 몸집 불려가면서 차지했다. 그러니까 다양성이란 게 중요한 게 당시에 존재했던 지금 현생 새 조류의 조상들도 아주 많은 계통들이 다 멸종했을 거예요. 근데 다양성이 크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는 살아남아서 그 다음에 수많은 새들로 다시 분화를 할 수 있었지만 다양성이 적으면 살아남을 확률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최적화가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공룡이 제일 번식했을 그 시기가 1억 년 전 그때쯤이었는데 그때 이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엄청 높았거든요. 막 2000 ppm, 지금은 400이잖아요. 그리고 기온도 막 한 20도 지금보다 높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들이 이산화탄소가 광합성을 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무의 키가 점점 커져요. 커지면 그걸 먹으려면 동물들도 점점 거대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룡이 그래서 커졌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최적화돼 있다 보니까 갑자기 바뀌면 바뀌어가지고 그 이후로 쭉 지금 기온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사실은 계속 떨어지고 이산화탄소 농도도 계속 줄어드니까 언제부터 따지면 떨어진다는 말씀이세요? 한 6,500만 년 전부터 그때는 이제 기온이 지금보다 훨씬 높았고 훨씬 높았죠. 그때부터 계속 내리막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시간 타임 스케일이. 스케일을 잘 얘기를 해야 되는데 6,500만에서 쭉 떨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밑에서 이제 빙하기, 간빙기가 왔다 갔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 떨어질 때도 보면 그 사이에도 이제 작은 움직임들이 있죠. 네, 그 작은 움직임들의 마지막 지금 빙하기 지나고 2만 년 전이 마지막 빙하기였고 이제 우리 간빙기에 살고 있는 거죠. 저는 되게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는 빙하라고 하는 개념이 익숙하잖아요. 남극에 빙하 있고 북극에 빙하가 있었지만 많이 녹았지만 공룡이 살았던 시대는 빙하가 전 지구에 아예 하나도 없었어요. 눈도 안 내렸어요 그때는? 눈은 내리는 데가 있었을까요? 눈이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때 눈도 거의 없었어. 우리가 빙하기가 빙하기 아닌 시기를 나눌 때 우리 지금 빙하기에 살고 있잖아요. 크게 봤을 때는 빙기와 간빙기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빙하기인 게 빙하가 있잖아요. 어디 지구에 어딘가 가면. 근데 그게 최근 한 300만 년이죠. 맞습니다. 지금 아이스 네, 에이지. 네. 그 전에 한 2억 년 동안은 지구에 빙하가 아예 없었어요. 그때는 해수면도 지금보다 훨씬 높아요. 훨씬 높았겠죠. 왜냐면 이제 그런 거 많이 지구에 빙하가 다 녹는다면 하면서 맨날 이제 공룡들이 주로 이제 그 고위도 지역에 살았을 거예요. 적도 지역은 너무 뜨거우니까. 그렇게 해서 그때 온도가 엄청 높았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엄청 높아서 그때 이제 최적화된 친구들 종은 멸종한 거죠. 갑자기 기후가 바뀌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어쩌면 최적화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사람들이 다들 산사를 보내는 외모 혹은 뭐 공부 잘하는 사람들, 능력이 있어서 막 돈 잘 버는 사람, 이 사람들도 어느 순간 환경 바뀌면 싹 그냥 날아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연이 그런 교훈을 주는 거죠.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다양한 생김새가 필요하죠. 그때까지만 버티면 돼요, 우리는. 환경이 바뀌면 여러분이 주인공일 수 있습니다. 75% 대멸종할 때요.
너무 또 절망적으로 가지 마요. 일단 최적화라는 게 가장 위험한 진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꼭 만들어 보고 싶은 혹은 이제 꼭 생명체를 한번 좀 구경했으면 좋을 것 같은 게 이제 우리가 영화나 뭐 이런 것들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룡 한번 좀 만들어 보면 좋겠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공룡을 근데 만들려면 공룡의 어떤 뭐 세포 같은 게 있어야 뭔가 뭐 복제를 하든 얘를 어디에 이제 심어서 점점 키워보든 뭐 이런 게 가능할 텐데 지금은 잘 보존된 어떤 공룡의 세포 같은 것들은 남아있을 가능성이 아예 없나요? 뭐 북극이든 혹은 뭐 어디든. 공룡 세포를 들은 적은 없고요. 공룡 뼈, 다음에 이제 거기서 DNA를 뽑았다는 얘기 정도 그런 거고, 영화에서 본 것처럼 뭐 다른 동물은 공룡은 모르겠고요. 공룡 세포를 했다는 얘기는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수천만 년을 지나서 보존돼 있기는 매우 어렵겠군요. 워낙 시간이 공룡은 좀 오래돼요. 시간이 너무 오래됐고, 아니면 이제 공룡의 특징들을 가진 동물들을 잘 조합해서 이렇게 그 비슷한 생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는 않나요? 예를 들면 뭐 악어의 그런 어떤 피부 같은 거에 플러스 뭐 닭이나 뭐 이런 새들을 이렇게 잘 조합해서 이렇게 공룡 비슷하게 만들어내는 이거 불가능한가요? 지금 사실 그런 기술은 있죠. 그러니까 이 주라기 공원처럼 공룡을 복원해내는 거 말고 지금 있는 생물들의 유전자를 섞어서 없던 종을 만드는 거는 기술은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코끼리만큼 좀 키워 일단. 그 다음에 악어 같이 이렇게 애를 좀 파충류로 만들고. 그거 왜 하시려고요? 아, 왜 하냐고요? 아니 그 주라기 공원 좀 제주도에 만들어 볼까 하고 테마파크로. 근데 원칙적으로는 만약에 그냥 상상인데요. 진화의 과정에서 어떤 유전적 변이가 계속 내려왔는지를 우리가 100%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상상하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한 단계 한 대씩 위로 올라가는. 변이를 다시 뒤집는 방향으로 하면 원칙적으로는 과거에 있었던 어떤 동물까지도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역진화네요. 그거 실제 그런 실험 하는 거 있어요. 우리가 지금 새가 공룡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닭을 대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닭으로 공룡 만들기네요. 그러니까 닭은 이빨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유전자를 보면 이빨을 만들 수 있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게 꺼져 있다. 뭐 그거를 켜준다든지 실제로 그런 실험을 하는 게 진행이 되는 거 있어요. 예. 근데 그걸 아마 제가 알기로는 완전히 해서 나흘까지는 안 하고 발생 단계에서 보고서 그냥 거기서 파기 그렇게 할 왜? 거예요. 좀 해보지. 그게 이제 생명 윤리적으로 이제 그런 우리가 이 기술은 있는데 이 생명과학 기술은 할 수 있는 기술과 이거를 적용하는 거는 다른 얘기죠. 이거를 아 그래요? 위험할 수도 있겠군요. 그 옥자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옥자, 예. 그 2010 돼지 슈퍼돼지 뭐 이런 거. 17년에 나왔잖아요. 네. 근데 2015년에 한국과 중국 공동 연구진이 이미 슈퍼돼지를 만들었고 그 언론에도 나왔어요. 그게 근육이 막 이런 몸짱 돼지를 만들었어요. 그건 어떻게 한 거냐면은 지방으로 가는 유전자를 중지시키고 대신 근육으로 많이 가게 해서 이렇게 몸짱이 되는 거예요. 맛은 없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하는 목적은 마시고 뭐 모양 뭐 몸짱 돼지가 대단한 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기술력의 입증이거든요. 슈퍼 돼지를 만들 수 있다면 그 기술을 똑같이 적용을 하면 슈퍼맨도 그러니까 이제 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 이와 같은 소위 말하는 유전자 편집 기술, 뭐 유전자 가위 기술. 이제 아직은 안정성과 정밀도가 100%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제 잘 써서 뭐 질환 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만 이건 정말로 중요한 문제인 거죠. 헐크를 만드는 거네요. 그러네요. 그런 뭐 영화 속 얘기들이 똑같이는 않지만 그런 기술을 우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와 있거든요. 몸짱 돼지는 만들었어요. 그 태어났어요. 그거는 지금 2015년 지금 유튜브에 가도 그 당시 뉴스 클립들이 다녀오고 그래요. 그럼 몸이 막 우락부락해요. 이렇게 진짜 돼지가? 우락부락해요. 완전히 딱 보면은 뭐야? 완전히 어깨 막 근육 끝내줘요. 그럼 만약에 정말 그게 인간에게 적용되면 막 엄청나게 매일매일 노력하지 않아도 약간 좀 근육질의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근육량이 많아지는 근육질이 되는 궁금하긴 하다. 항상 좀 궁금했던 게 사실 천문학에서는 이런 윤리적 고민을 할 게 없거든요. 나랑 상관없는 별과 은하를 연구하니까. 이게 생물학의 가장 어려움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전 질환을 치료한다. 유전자 좋잖아요. 거기에 반대할 분은 거의 안 계시잖아요. 근데 질환 치료를 가는데 그러면 어디까지가 질환 치료고 어디부터는 예를 들어서 능력 강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으니까 경계 정의가 참 어렵고 이 유전자 편집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유전자 편집, 유전자 교정 막 혼용에 쓰는데 영어로는 이게 주인 에디팅이거든요. 근데 에디트 한다는 게 편집이든 교정이든 결국 잘못된 거를 이렇게 바로 잡아준다는 거잖아요.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되냐면 잘못된 거, 안 좋은 거는 뭐고 좋은 건 뭐고. 올바른 게 뭐고. 그러니까 그 유전 질환 그래 그건 그죠. 그러면 그 외에 예를 들어서 뭐 근육이 많은 거는 좋은 거고 뭐 이렇게 키가 큰 게 좋은 거고. 그 뭐 뭐 이런 등등등. 이게 생물 이 바이오테크를 적용할 때는 거기에 따라와서 수반돼야 될 윤리, 법률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 돼요. 전 그 유전자 편집에서도 제일 두려웠던 게 수정란 단계 혹은 그 직전에 만약에 편집을 하게 되면 그 수정란에서 태어난 생명체의 자손 대대로 편집이 된 유전자가 계속 이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편집해서 그 사람의 수만 세대 아래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딱 한 번 기술을 도입하고 그래서 그거는 정말 위험하기도 하고 막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기술적으로 지금 가능하잖아요. 그런 이제 배아를 못하게 하니까 네. 얼마 전에 FDA에서 유전자 가위로 만든 치료제가 시판되는 게 있죠. 그게 낫형 적혈구증이라고 그래가지고 겸상. 예. 예. 옛날에는 우리 겸상, 시클셀. 겸상이라고 배웠던 거거든요. 그게 이제 열성 유전되는 건데 그 유전자 아미노산 하나 차이 때문에 이렇게 동그래야 되는 적혈구가 이렇게 낫처럼 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산소 운반하는 기능이 떨어지고 왜 나처럼이 돼 있다 보니까 모세혈관을 막힐 수도 있고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 치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피를 계속 조혈모 세포에서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조혈모 세포를 교정을 해서 상대적으로 정상적인 게 좀 많이 만들어지게 하는 이제 그 정도야. 그걸 이제 승인이 난 거거든요. 교수님 말씀하신 배아에 적용하는 건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못하게는 되고 있는데 그리고 저도 안 해야 된다고 맞는데 이게 어느 순간 허락되기 시작하면 근데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허락을 못하게 하는데 만약에 암암리에 하는 데가 있으면 어떡할 거냐는. 근데 이제 그거를 막으려는 우리의 바람직한 노력들이 있으나 지적 열망. 그 지적 열망 플러스 뭐 자본의 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감독 체계를 벗어난 어떤 곳에서 얼마든지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배아 줄기세포나 이런 연구를 찬성하는 분들의 의견이 바로 그거예요. 오히려 자꾸 막기만 하면 어두운 곳에서 하는 데가 생긴다. 확실하게 해서 딱 통제되고 이런 데서 가이드를 가지고 해야지. 그게 이제 하나의 또 주장이기도 해요. 그리고 요즘처럼 뭐 굉장히 그 첨단 테크놀로지들이 범용으로 막 쓰이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들이 한 팀 정도가 그냥 어디 정말 외딴 어디인가 모여갖고 막 이렇게 실험하거나 어떤 결과물들 만들어내도 그거를 제재할 마땅한 방법이 없거나 혹은 이미 제재하려고 했을 때 너무 늦었거나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과학자들 스스로가 좀 뭔가 단속을 해야 될 텐데 아마 그것도 쉽지는 않겠네요. 뭐 분명히 다른 생각 가진 사람들이 그 수많은 과학자들 가운데 뭐 없을 수가 없을 테니까. 이미 그 죽은 반려동물 복제하는 서비스 같은 거 있더. 그거는 윤리 문제가 없나? 그것도 있죠. 왜냐하면 네. 죽은 동물에서 하는 건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결국 대리모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역시 난자 추출해야 되고 대리모사니까 문제 있죠. 그리고 태어난 친구들이 건강이나 이런 데 문제는 없어요? 아직까지 그거보다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도 있죠.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얘가 그러면 우리 기준으로 얘가 정말 개가 되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아니겠죠. 예. 그냥 겉모습만 그 서비스가 이미 시작이 됐는데 이게 바로 막 그거예요. 상업성과 결부가 됐을 때 아까 말한 도대체 어디까지가 제가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시험관하기는 많은 부부들한테 행복을 주는 그런 의료기술 잘 잡았잖아요. 근데 이게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70 몇 년도에 영국에서 나왔을 때는 그 시대 영역에 도전하는 거라고 그랬고요. 우리나라에서는 85년도에 첫 쌍둥이 태어났어요. 쭉 발전해 오면서 지금은 잘 잡았죠. 근데 이제 그거를 수정을 해서 착상을 시킬 때 이 유전자 검사를 해요. 혹시 이 잘못된 거 착상하면 안 되니까. 근데 그럴 때 사람들이 유전자 검사하는 김에 딸인지 아들인지 봐서 그때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죠. XXXY인지는 알 수 있으니까 어느 건지 하면 그러면서 선별적으로 근데 그거는 목표가 아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걸 이제 많이 그렇게 했어요. 예. 근데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이제 몇 년 됐죠 벌써 세부모악이라는 게 있었어요. 엄마 근데 미토콘드리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유전병을 주기가 싫은 거야. 제3의 여성한테 난자를 받아서 그 여성의 난자에서 핵을 제거하고 거기에 자기 핵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난자는 원래 여성의 핵에 미토콘드리아 세포질은 모르는 여성이죠. 거기에 남편의 정자로 수정을 했어. 인공수정을. 기본 기술은 이제 원래 시험관하기에 뭐가 더해진 거냐면 핵치환 기술이 더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승인이 난 나라가 있어요. 불법인 나라가 있고. 태어났어요, 그 애가? 그럼요. 이건 이미 벌써 많이 나왔어요. 엄마 둘에 아빠 하나인 거네요. 이렇게 되면 이게 기술은 다 같은 기술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또 제4의 여성에게 착상시키면 그거는 이제 그러네요. 착상까지 달라지면 그러네. 4명.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게 기술은 와 있는데 어느 순간에 어라 이렇게 되는 그러다 하나도 안 이상해지는 상황이 되고 시험 가는 아이가 마치 지금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느끼고 그리고 이게 사회적인 합의와 그게 이제 돼야 되는데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해야죠. 야, 정말 이 생명과학 쪽은 훨씬 더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예민할 필요도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예민하기도 하고 전 그래서 이렇게 같이 과학 수다를 하고 집에 갈 때 늘 찜찜한 게 많아요. 내가 오늘 그런 말을 왜 했을까? 괜히 했다. 이거 찜찜한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가. 이 유전자 기술을 적용 대상이 예를 들어 뭐 대장균으로 뭘 만든다든지 대상이 점점 이제 우리 주변의 반려동물 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자신이 되면서부터는 이게 이제 윤리적인 문제가 그러네요. 우리의 유전자라는 것도 사실 인류만 따지면 300만 년 전 혹은 400만 년 전 뭐 요 정도라고 하지만 그 유전자도 사실은 훨씬 더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것의 변형이었을 거 아닙니까? 정말 올라가다 보면 뭐 우리의 진짜 조상은 뭐 2억 년 전 혹은 뭐 5억 년 전이 될 수도 있는 걸 텐데 1억 년 혹은 뭐 몇천만 년 전에 공룡 시대 그게 만약에 없었어도 지금 우리의 인류와 같은 유인원 혹은 뭐 영장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런 공룡 시대에 어떤 생명체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의 이런 모습이 가능하게 된 걸까요? 이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생물학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공룡이 멸종하지 않았다면 포유류의 이런 진화는 어려웠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그런 공룡이 계속 번성했으면 걔네들이 있는 데 다니면서 사자고 호랑이고 게임이 안 되니까 걔네들하고 다 잡아먹으니까 네, 그래서 대부분 이 포유류가 야행성인 이면에 있는 하나 이유 중에 하나가 낮에는 위험하니까. 숨어 있고 그냥 얼쩡얼쩡거리다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서 맞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생각은 좀 웃기네요. 이게 사자 막 우리는 지금 생각할 때 그 멋진 우람한 이런 모습을 생각하는데 맨날 저 공룡들한테 쫓겨다니느라고 막 쭈구리였네요. 불에 숨어 있고 뭐 이러다가 걸려갖고 막 티라노한테 막 얻어 쳐맞고 뭐 재미는 좀 있겠다. 진화에 그런 거대 공룡 시대 혹은 뭐 이런 시대 뭐 삼엽충 시대 이런 것들이 단계적으로 좀 필연적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최근에 재밌는 논문이 하나 있었는데 다른 외계 행성에서 생명체를 찾고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인류처럼 고등 발전한 생명체보다 공룡 같은 거대 파충류를 찾는 게 더 쉬울 거다라는 주장이 있었어요. 이게 어떤 관측에 기반을 하고 있냐면 공룡이 사이즈가 커졌던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고지구의 산소 농도가 지금보다 더 높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산소의 농도는 비교적 우리가 관측으로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높은 농도의 산소를 갖고 있는 행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일단 발견하기 쉬울 거고 만약에 그러한 환경에서 비슷한 방식의 진화가 벌어졌다라고 하면 거기에 살고 있는 생명체도 대형 사이즈의 생명체일 거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혹시 그 행성이 크면 클수록 생명체는 작아집니까? 관계없을 것 왜냐면 같아요. 중력이 커질 거 아니에요. 아, 중력. 그쵸. 예. 중력을 생각하면은 네, 중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큰 덩치를 유지하는 건 되게 힘들 거 아니에요. 키가 크긴 어려운데요. 옆으로 퍼지는 건 문제 없거든요. 다리 짧아지겠네요. 그렇죠. 아마 굉장히 납작한 생명체들이 많겠죠. 아, 기어다니는 친구들이 많을 가능성이 좀 높고. 또 재밌는 게 그 행성의 사이즈가 중력의 영향도 주지만 또 어떤 요인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냐면 대륙과 바다의 면적도 같이 넓어질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대륙이 넓으면 생명체들이 물이 없는 지역에 고립될 수도 있기 때문에 대륙의 면적도 너무 지나치게 넓어도 안 되고 그다음에 또 바다만 너무 지나치게 넓어도 비열 때문에 행성이 머금을 수 있는 열이 또 달라지다 보니까 또 적정 수준을 벗어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것도 어느 정도의 적정 범위가 있어야 할 거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참 여러모로 지구는 참 잘 태어났다 진짜. 우리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집이라 그렇죠. 그럼 이제 보통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외계 생명체가 대체로 큰 것들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위압감을 느끼기도 하는데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우리 인간 사이즈가 참 좋은 것 같아. 우리 기준인가 너무? 인간 사이즈가 예를 들어 우리가 아무리 지능이 높은데 쥐만 해. 쥐만 하면 이렇게까지 고도로 발달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쥐 정도 되면 고등 동물로 발전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혹은 코끼리
찾기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등동물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굉장히 우리가 빨리빨리 뭐 뇌를 막 회전시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주변의 어떤 공격이나 이런 거에 빨리 반응하고 빨리 내 몸을 움직여야 되는데 너무 커버리면 그게 좀 약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예리한데? 그리고 인간 크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플러스 예민한 손. 아, 손. 예민한 손. 손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손가락을 조정할 수 있는데 만약에 손의 크기가 우리보다 길이가 손가락 10배다. 그러면 신경 전달 속도가 10배는 더 걸릴 테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잘 조정하기는 어렵겠죠. 또 덩치가 너무 크면 운송수단을 발전시키는데도 분명히 제약이 있었을 것 같아요. 같은 거리를 가더라도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야만 이동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아주 재밌는 질문 하나 있어서 먼저 하나 해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그림을 보시면 공룡이 있습니다. 목이 굉장히 긴. 왜 이런 질문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넥타이를 메고 있고요. 한 공룡은 넥타이를 바로 얼굴 아래에 이렇게 넥타이를 맸고요. 또 한 공룡은 저 목 아래쪽에 넥타이를 했는데 어디에 넥타이 매는 게 맞냐고 지금 이분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마 목의 위치를 물어보시는 건가 싶긴 한데 과학자분들께서 과학적으로 분석해 주신다면 넥타이는 어디에 매는 게 맞습니까? 제가 지금 메고 있듯이 목과 어깨가 만나는 경계에 매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2번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2번이면 넥타이 매기가 좋습니다. 하여튼 2번 네. 너무 얼굴이랑 먼 것 같은 느낌인데 여튼 2번이라는 거죠. 네. 자, 우리 김범진 교수님은요? 만약에 공룡의 목을 엑스레이 사진으로 찍는다면 목뼈가 어디서 끝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당연히 2번에 지금 넥타이가 메어져 있는 곳이 목뼈가 끝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넥타이를 거기다 매니까 해부학적인 구조로 보면 2번. 그런데 공룡이 여권을 만들어야 돼서 증명사진을 찍는다. 그때는 1번. 왜요? 안 나와요, 2번은. 2번에 매봤자 아. 사진 찍으면 넥타이가 안 나옵니다. 넥타이를 어쨌든 얘들도 지들 손으로 매야 될 텐데 1번은 손이 안 닿지 않을까요? 그죠? 공룡의 앞발의 구조로는 어디에도 넥타이를 멜 수 없습니다. 누가 매준다고 가정할 때 그래도 2번이 맞으나 증명사진 찍을 땐 1번. 찍을 땐 1번. 그래도 일반인보다도 못한 의견 말고 생물학자시니까. 지금 우주먼저님 인간 기준을 말씀해 그렇죠, 주셨고 그렇죠. 김범준 교수님 인간 기준 말씀하셨다가 살짝 공룡을 생각해서 말씀을 했는데 제가 공룡이라면 1번에 맬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더 멋있잖아요. 저기 보이는 게. 저 지금 저 아래 맨 건 저게 넥타이인지 앞치마인지 좀 그렇거든요. 특히나 일본에서 매고 싶은 게 우리가 이 목폴라 티 입잖아요. 겨울 되면. 근데 이제 몰라, 얘네들 어떻게. 이제 정프로 같은 경우는 목폴라가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저는 목폴라 못 입어요. 왜요? 짧아서. 그래서 오늘 턱까지 막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저는 막 접어야 되고 목폴라를 아. 못 입어요. 그러니까 공룡이 좀 부럽기도 한데 네. 저는 공룡이라면 넥타이를 1번에 매는 게 더 멋쟁이겠다. 그런 생각을 1번. 합니다. 공룡 기준으로. 공룡 기준이라면. 근데 넥타이를 보통 셔츠 입었을 때 입으니까 셔츠를 공룡이 입었다고 생각을 하면 아, 그러네. 1번에다가 넥타이를 하려면 셔츠 깃이 입어내야 될 것 같은데 목폴라처럼 쭉 올라가서 역학적인 안정성을 따지면 1번은 불안정하네요. 여기다 메고 뛰면 넥타이가 내려오거든요. 1번처럼 매봤자 결국 2번으로 갑니다. 근데 이 피부에 결이 있고 홈이 좀 있으면은 거기 딱 걸려서? 고정이 되면 나름대로 또 휘날리는 넥타이도 멋있을 것 같고 1번을 메고 뛰면 저게 발에 오히려 거치작거리지 않을까. 넥타이에 흙 튀고 뭐 물 튀고 뭐 이런 논의가 언제까지 지속돼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메타인지적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타이만 단독으로 이렇게 매는 경우는 이거 변태들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네요. 맨몸에.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셔츠 플러스 자켓을 또 입어야 되겠죠? 그런 걸 생각한다면 전 2번이 맞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으나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갔습니다. 정프로는 뱀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뱀이면 어디 뭐 꼬리까지 가야 됩니까 그러면? 그러네. 얼굴 바로 밑에 해주는 게 맞다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과 함께 우리가 판단해 본다면 저는 그런 의미에서 1번으로 감정이입을 좀 해봤습니다. 석유 혹은 천연가스 이거는 뭐 어떤 분들은 과거에 뭐 공룡이 붙였던 거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유 공룡이 어떻게 그렇게 많냐 그냥 이제 무슨 식물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아이가 그냥 동식물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뭡니까? 알 수 있나요 이게? 네, 알 수 있죠. 뭐였는지 네네.
대부분이 해양 환경에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양 환경이요? 주로 이렇게 식물이 죽으면은 석탄이 된다 그래요. 수치된다 그랬잖아요. 아, 네, 식물은 죽으면 석탄이 탄소 주로 되고. 위주로 가지고 있으니까. 네네네. 동물은 탄소 외에도 질소라든지 알고 있는 가스나 이런 것들, 예를 들면 탄화수소 자원을 이룰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물성 생물들이 대량으로 죽을 수 있는 곳, 그곳에서 이제 석유가 만들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이 아무리 그렇게 많이 죽어도 석유 뽑아낼 만큼이 되나? 그렇죠. 무슨 뭐 살던 공룡들을 싹 잡아다가 그냥 구덩이에 묻어버리지 않는 이상은 그거는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공룡에서 이제 석유가 왔다라고 말하는 거는 소설이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일단 생물량이 많아야 돼요. 그 지구상에서 가장 생물량이 많은 곳은 바다예요. 바다고 이 대륙붕 환경,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심 한 120m 이내의 바다, 여기가 이제 대륙붕 환경이고 거기에 가장 생물 생산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이 생물들이 죽게 되면은 바닥에 가라앉잖아요. 그러면 사체들을 먹어치우는 미생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미생물들이 너무 왕성하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다 살을 먹어버릴 테니까, 뼈만 남을 테니까. 그래서 미생물들이 잘 활동할 수 없는 바다 환경에서도 특정 심도 이상 내려가면 산소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호기성 생물들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좀 조성이 되고요. 어쨌든 사체들이 쌓이더라도 그 사체들이 계속 해저면에 드러나 있으면 안 돼요. 다른 퇴적물에 의해서 덮이는 환경, 이게 잘 이렇게 충족되는 환경일 때 유기물들이 대량으로 쌓여서 분해가 안 되고 갇혀서 잘 숙성이 돼가지고 석유나 가스가 나중에 된다. 이렇게. 근데 그러면 해양 환경에서 석유나 이런 게 잘 만들어지는 거면 지금 또 석유가 많이 나오는 곳은 사막지대가 많잖아요. 그럼 거기가 옛날에는 바다 환경이었다는 뜻인 건가요? 맞습니다. 대부분 대륙붕 환경이에요. 지금 중동도 그렇고요. 사우디 뭐 이런 데 그러면 옛날에 바다였어요? 예, 바다였어요. 보통 석유가 일반적인 지열을 가지고 있는 환경에서 석유가 이제 주로 만들어지는 게 그래도 백악기에서 신생대, 그러니까 1억 년이 넘어가지 않는 그 이내의 어떤 바다 환경이었던 곳, 그런 곳에서 유기물이 충분히 성숙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최적의 조건인 곳에서 석유가 나오는 거죠. 그럼 지금도 원칙적으로는 1억 년 뒤에 석유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죠. 지금도 이제 대륙붕 환경에서 열심히 이제 생물 사체들이 쌓이고 있는 그런 것들은 주로 플랑크톤들. 예. 플랑크톤들이 가장 생물량이 많아요, 바다에서. 그렇겠네요. 그런 친구들이 대신 미생물과 만나지 않아야 되고 죽은 다음에 잘 뭐가 좀 덮어줘야 되고 뭐 맞습니다. 이런 조건들이 돼야 나중에 한 1억 년 뒤에 또 석유로서. 근데 석유는 뭐랄까 이게 에너지량이라고 해야 되나요? 좋은 편인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무를 떼도 같은 무게의 나무를 떼는 것보다 같은 무게의 석유나 혹은 석탄을 떼는 게 훨씬 더 오래 뗄 거 아니에요? 에너지량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걸 에너지량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정확한 개념은 모르겠지만 단위 질량당 가지고 있는 열량 그런 거 열량? 열량이라고 하는 게 맞나? 이만큼을 예를 들어 제가 태워도 20분이면 다 꺼질 것 같은데 석탄 같은 거는 한 1시간 탈 거 아니에요? 열도 많이 낼 거고. 걔네들은 되게 좋은 효율의 연료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석탄은 에너지량은 큰데 다만 이제 거기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훨씬 큰 에너지가 필요하죠. 석유나 어떤 가스 이런 거에 비해서. 불을 붙이기 위해서. 그렇죠. 이게 뭐 석탄으로 자동차 엔진을 쓸 수 없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압축만 해도 폭발이 일어나는 탄화수소 가스 자원하고는 좀 다른. 네네. 예. 하긴 연탄만 하더라도 번개탄이 또 있어줘야 되니까. 정확한 그냥은 안 타요. 아무리 우리가 뭐 그러네. 성냥으로 불 붙여도 안 타. 번개탄 한참 태워줘야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막 열심히 타주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확실히 석유가 석탄보다는 더 좋은 연료일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근데 사실 석유도 아마 그 원유는 그렇게 불이 석탄보다는 잘 붙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아주 잘 붙지는 않겠죠. 예, 그렇죠. 분리를 해내는 거죠. 휘발유나 예, 그렇죠. 경유로. 하여튼 우리는 조금 억울합니다. 아무리 들어봐도 사우디 뭐 거기는 그냥 꽂으면 나오니까. 그리고 뭐 캐나다인가 어디는 그냥 지천에 널려 있대요. 진짜요? 오일 샌드라고 해요. 오일 샌드? 그냥 삽으로 뜨면은 모래 사이에 그 검은 기름들이 그냥 그대로 있는. 이게 뭐냐고 우리. 뭐예요 우리는? 한참 파봤더니 뭐 천연 안반수 나오고. 물도 이제 우린 되게 축복이죠. 맑은 물 먹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그러나 좀 에너지를 거의 대부분 수입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힘들다. 만약에 한 100만 년 전 혹은 뭐 1000만 년 전 이때로 돌아가면 다시 지금의 이 모습으로 지구는 혹은 우리 인류는 만들어질까? 아니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까? 요거는 판단이 가능합니까? 네, 이게 사실 진화 생물학에서 가장 재미있는 핵심 키워드 중 하나가
키워드가 우연과 필연이라고 하는 키워드거든요. 얼만큼 우연이 세냐 혹은 필연이 세냐. 필연이 세다면 돌렸을 때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겠죠. 대중들에게도 가장 유명한 도킨스만큼이나 유명한 진화생물학자 중에 스티븐 제이 골드 이제 타계하신 그 교수님 계신데 그분이 쓴 원더풀 라이프라고 한 책에 예전에 비디오 테이프 봤잖아요. 카세트 테이프 듣듯이 네네. 테이프를 다시 되감아서 지구의 이 생명 진화 역사를 40억 년을 다시 재생을 하면 지금과 비슷한 생물들이 출현할까? 아니면 전혀 다른 생물들이 출현할까? 또 우리 인간 같은 이런 종이 출현할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사고 실험을 하고 답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한 가지 단적인 것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공룡이 없잖아요. 공룡 시대가 끝난 사건이 어떤 생물들의 내적인 어떤 진화의 어떤 그 패턴보다는 그 운석이 와가지고 중생대를 유카탄 반도에 하면서 중생대를 끝내면서 공룡 시대가 끝이 났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때 운석이라고 하는 게 떨어지지 않았다면 아직도 공룡이 지배하는 세상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생물의 어떤 내재적인 그 필연적인 법칙이 아니라 오히려 운석이라고 하는 우연한 사건이 전 지구의 생물의 풍경을 바꿔버렸거든요. 그런 면을 따졌을 때는 우연이 중요하고 모든 것이 다 필연적인 적응과 진화의 귀결이라 생각하는 사고가 위험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게 스티븐 제이 골드의 사고 실험이었고요. 이것과 정반대로 그럼 진화 다 우연이냐 랜덤이냐 그거 아니다. 진화에도 마치 물리 법칙처럼 네가 사과를 100번 떨어뜨리고 1000번 떨어뜨리고 10,000번 떨어뜨리건 옥상에서 떨어뜨리면 다 바닥으로 떨어질 거야. 그런 것처럼 진화에도 그러한 어떤 법칙적인 거 패턴이 있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또 보여주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흥미로운 연구가 이 렌스키라고 하는 지금은 은퇴하신 교수님의 하신 실험인데요. 이 실험이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진행 중이에요?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이 실험이 제 나이와 같습니다. 벌써 60년이다. 오래된 시간. 이 실험이 서울 올림픽이 열렸던 88년도 2월에 시작됐거든요. 88년생이세요? 네. 아, 한참 동생이시네. 아 그렇게 보이죠? 아, 88년생이에요? 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안 보여서요? 아, 노안이시네. 88년생이에요. 저보다 13살 어려. 아, 진짜 88년생이에요? 그때도 사람들은 태어났구나. 네. 요즘 학생들은 월드컵 때 없었던 애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네. 제가 대학에 간 게 86년이에요. 네. 88년생이시구나. 네, 그래서 그때부터 무슨 실험이 있었다고요? 그때 되게 쉬운 실험을 한 거예요. 뭘 했냐면 대장균을 가지고 실험했어요. 원래 키우던 조건에 들어가는 포도당보다 90%를 줄인 거예요. 대장균 입장에서 화가 날만 하겠죠. 갑자기 아, 밥을 안 주는 거예요? 밥을 10분의 1로 줄여버린 거예요. 그 조건으로 준 다음에 대장균을 얼려서 보관할 수 있거든요. 얘를 10분의 1로 준 조건에서 계속 키우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이 대장균이 새로운 이 각박한 저당 조건에서 어떻게 적응하나를 본 거예요. 그게 아직까지도 계속 진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 중간에 무슨 결과는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결과가 엄청 재밌는 이 필연을 입증한 결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네. 진화를 실험으로 한 거거든요. 보통 인간을 가지고 진화하려면 몇백만 년이 걸릴 텐데 얘는 세대가 하루에 몇 세대를 가니까요. 어떻게 했냐면 실험을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의 원래 조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상 대장균이 있으면 얘를 12튜브로 나눴어요. 그럼 12개를 포당을 10분의 1로 줄인 조건에서 계속 얘를 얼려 나간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처음에는 비실거리고 잘 못 자라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돌연변이가 출현하고 그게 적응에 도움을 줘서 선택이 되면서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적게 먹는 거에 적응한다고요? 당이 적은 조건에 자기 대사 회로 같은 거를 다시 조정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원래 조상, 풍부한 포도당이 있었던 조상 얼려놨으니까 언제든 실험할 수 있잖아요. 새로 진화한 대장균이랑 경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잘 자라냐. 아, 네. 그럼 조상은 다시 넣으면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당이 없어 하면서 빌빌거리는데 적응한 애들은 나 여기서 살아봤지 하면서 이렇게 잘해서 그 상대적인 이 적응도 조상종에 비해서 점점 적응하는 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수학적, 물리학적으로도 생물 물리하는 사람이 계산해 본 게 처음에 엄청 빨리 적응해서 처음에 그 적응도가 굉장히 빨리 올라가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이렇게 천천히 느려져요. 근데 이거를 수학적으로 추세를 계산해 보니까 무한히 올라간다고 해요. 느려지긴 하지만 무한히 올라간다. 그 이야기는 진화의 필연을 결론 낼 수 있는 여기서 필연은 뭐냐면 네. 그럼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적응도가 다 올라가. 12개를 다 키워도 12개가 다 적응도가 올라가는 일단은 필연적인 패턴이 보이고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대장균의 DNA를 시퀀싱 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한 거예요. 다 얼려놓고 있었으니까 그 DNA를 이제 이 12지파들을 다 DNA를 꺼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응하는 동안 DNA에 있는 어떤 유전자들의 변이가 생겼지? 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랜덤이라고 하면 똑같은데 변이가 일어나면 안 되죠. 왜냐면 변이는 아무 데서나 다 일어나는 거니까. 그런데 들여다봤더니 같은 유전자들에서 변이가 계속 생긴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포도당을 10분의 1로 줄이면 대장균이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여러 가지 유전자들 중에서 어떤 유전자들이 적응에 도움이
도움이 되는지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필연적인 패턴 12개를 해도 비슷한 게 걸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적응을 하다 보면 인위 선택인데요. 인위 선택을 해 나가다 보면 갑자기 쪽 하고 올라가는 부분이 보여요. 적응도가. 왜냐면 어떤 돌연변이를 얘가 획득했기 때문에 얘가 적응도가 올라갔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럼 얘가 이 세대를 우리가 5000세대라고 합시다. 그 5000세대에 적응 돌연변이가 출현해서 선택이 돼요. 그럼 4000세대를 다시 녹이는 거예요. 다시 실험하는 거예요. 아, 시간 테이프를 진짜 거꾸로 돌리는 거죠. 이 사고 실험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랬을 때 똑같은 유전자에 또 변이가 생기나? 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생겨요. 와. 위치는 다른데 생기더라도 비슷한 방식으로 유전자의 기능을 바꾸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 완벽한 필연이냐, 그럼 다 정해져 있냐가 아닌 게, 만약에 너무 멀리 돌리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 필연의 창 윈도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또 재밌는 게 그 전에 있었던 어떤 우연한 사건 때문에 그래요. 그 우연한 사건 때문에 이러한 변이가 유리하다는 게 생기기 때문에 이 우연한 변이를 앞으로 가버리면 이 우연이 없어서 이 필연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우연이냐 필연이냐가 어느 한쪽이 정답이 아니라 다 짬뽕돼서 일어나는. 네. 그러면 다시 뭐 시간을 되돌린다 하더라도 같은 모습일 가능성은 낮겠군요. 완전히 지구 역사를 거꾸로 돌린다고 했을 때 인간이랑 완전히 똑같은 종이 출현할 가능성은 0이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언제쯤으로 되돌리면요? 처음으로 돌린다고 생각해요. 처음으로? 완전 처음으로. 아, 그럼 뭐. 사실 이것도 재밌는 거죠. 뭐 언제쯤 우리가 50만 년, 100만 년, 뭐 200만 년, 300만 년 이렇게 올라갔을 때 언제쯤 돌려야지 우리 같이 지적인 이런 종이 출현할까? 이거는 거기 고민해볼 포인트가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10만 년 정도 돌리면 저는 비슷한 지적인 유인원이 출현할 것 같거든요. 근데 더 완전히 생명 역사를 처음으로 거꾸로 돌린다고 했을 때 분명히 반복되는 큰 패턴들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산소를 이용해서 이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생명들이나 아니면 다세포 생물들, 이런 것들은 출현할 수도, 지구랑 똑같은 조건에서 이거를 리플레이 한다고 한다면 공룡이 만약에 지금 살았어도 우리 인간은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확률이 훨씬 떨어졌을 것 같아요. 공룡이 있었으면 네. 우리 다 잡아먹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포유 동물이 번성한 게 결국은 공룡이 멸종하고 자리를 비워줬기 때문에. 포유동물들이 그렇게 많이 등장한 게 사실은 공룡들이 없어져서 그런 거니까. 네, 네. 그럼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뭐 물리학이고 뭐 천문학이 이런 건 아예 태어나지도 못했겠네요, 그죠? 공룡이 하고 있겠죠. 공룡이. 아, 그럴까요? 공룡도 우리처럼 똑똑해질 수 있나요? 제가 그래서 공룡은 왜 문명을 이룩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칼럼을 제가 얼마 전에 썼었는데, 인간들이 인간 중심주의에 빠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되게 어려운 일을 달성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거꾸로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인류의 지능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한 거는 진화적으로 봤을 때 찰나와 같은 순간이거든요. 생명 역사가 40억 년이라고 하면 인류라고 할 수 있는 게 침팬지나 이런 공동조상부터 갈라진 게 길어야 1000만 년 전인데 정말 찰나 같은 시간이고, 공룡 뭐 1억 년 이렇게 번성을 했기 때문에 공룡에서도 인간만큼 똑똑한 그 애들이 나오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생물학자로서 보면 커다란 복잡하고 성능이 좋은 컴퓨터인 뇌를 만들어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면 거꾸로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진화가 공룡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었는데 왜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러네. 답이 나왔어요? 답은 공룡한테 물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뭐라고 물어보실 건데?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거꾸로 우리를 봤을 때 엄청 똑똑한 게 도움이 되나? 아, 생존 자체를 봤을 때.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계속해서 이제 지능이 더 높은 지능을 가진 혹은 더 커다란 두뇌를 가진 그런 이제 개체들이 출현하려면 그런 애들이 더 많이 살아남고 그런 애들이 더 많이 새끼를 낳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출생률 기준, 자녀수 기준으로 이렇게 쫙 인간들을 줄 세웠을 때 두뇌 크기 혹은 지능의 어떤 여러 가지 측면이 출생률과 비례해서 쫙 줄 서야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머리가 너무 똑똑하면 왜 우리가 이 유전자의 이 속박에서 우리가 애를 낳고 잘 키워야 돼, 그냥 우리 인생 즐기고 애도 안 낳고 말지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진화라고 하는 거는 개체가 계속해서 재생산을 하면서 번성해야지 그러한 특징을 가진 애들이 번성하기 때문에 유리하냐는 거죠, 진짜로. 근데 이거는 사실 저도 전문가가 아니어서 완전 이상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그 신체 크기도 지능의 발전 필요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룡 이야기 보면 랩터 같이 사이즈가 작은 애들은 똑똑한 공룡인 것처럼 표현되거나 기록되거나 묘사되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상상을 해보면 애초에 물리적으로 사이즈가 큰 공룡은 말씀하신 것처럼 생존 자체로 봤을 때 별로 위협을 당할 일이 없을 테니까 지능이 엄청 높게 발전될 필요가 없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오히려 덩치가 작은 애들은 그 덩치 큰 공룡으로부터의 위협을 또 어떻게든 피하거나 전략을 짜거나 집단 생활을 해서 뭔가 타파를 하거나 이런 식의 전략도 그들에겐 또 유리할 수 있으니까 그게 또 일종의 좋은 진화합으로도 작용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적당한 피지컬 크기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머리가 좋아져야 될 수밖에 없는. 그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 제가 들은 얘기 중에 그 사회적 뇌 가설 뭐 그런 게 있거든요. 사회적 뇌? 예, 그러니까 사람의 뇌가 발달한 이유가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진화했을 리는 없잖아요. 복잡한 사회적 관계를 정보 처리를 하기 위해서 뇌가 발달했고, 그러다 보니
보니까 그렇게 발달한 뇌로 우리가 상대성 이론을 이해할 수 있게 됐다는, 그렇게 생각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똑똑하다는 게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회성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생존에 그 사회에 대한 복잡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적당한 정도의 지능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그 인간이 우리가 볼 때 어쨌든 차원이 다른 똑똑함이라고 생각하지만 뭐 생물학자는 또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린 차원이 다른 똑똑함을 가지게 된 게 어떤 분들은 뭐 불 때문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고기를 뭐 익혀 먹어서 혹은 또 언어 때문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자아를 뭐 인식하는 뭐 이런 다양한 하여튼 말씀도 있으신 것 같은데 생물학자가 보실 때는 무엇이 우리를 동물과 다른 차원의 똑똑함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다고 혹시 영어로는 런어웨이 시츄에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글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인류 진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 사용을 생각해 봤을 때는 처음에는 단순하고 원시적인 언어를 쓰기 시작했겠죠. 그것 자체가 상당히 발달한 지능을 필요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쓰기 시작하면 그게 또 더 높은 지능을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언어를 잘 구사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적인 능력이 필요하고 또 그런 애들이 선택이 되고 그럼 더 똑똑한 애가 출현하면 더 복잡한 언어를 구사하고 그런 런어웨이 시츄에이션 돼가지고 다른 거를 계속해서 추동하면서 그런 단계가 어느 순간인가 접어들어서 쫙 진화를 했을 거다. 사회성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사회적인 사고작용을 하기 시작하면 높은 지능을 가지고 더 높은 지능이 왜냐면 그 사회성 무리에서 살아남으려면 더 높은 지능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현생 인류 진화 과정에서 되게 포괄적으로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박사님은 뭐가 제일 중요했다고 보세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성이라는 게 저는 사회성이라는 거. 그러니까 언어도 그 책에서 읽은 것 중에 사람의 처음 언어가 했던 역할이 음성 형태로 하는 털 고르기. 음성 형태로 하는 털 고르기. 그 영장류 집단들이 서로 이렇게 털을 골라주거든요. 그게 어떤 유대 관계를 맺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언어가 맡게 된 역할이 사실은 그런 사회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한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책을 읽었고 그런 것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큰 정보 처리를 요구하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싶어요. 아무래도 인류가 하늘을 보면서 똑똑해졌다고 봐야 되겠죠? 아 근데 이건 저도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인데 우리가 직립보행이 되게 인간에게 찾아온 행운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손이 자유로워지고 도구를 쓸 수 있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직립보행이 가져다준 행운 중에 하나가 하늘을 보게 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발 짐승들 대부분 보면 특히 돼지 같은 친구들은 고개를 올려도 하늘을 보는 게 되게 어려워요. 신체 구조상. 근데 허리가 고추 세워지고 고개가 올라가면서 지평선 위의 세계도 편하게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지상에서 과일 따먹고 짐승이 언제 올지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거가 하늘의 움직임과 연관되지 않을까? 별이 언제 뜰지에 따라서 과일이 있고 재밌다, 예. 얘네가 또 언제 쳐들어오는 시기가 또 별과 연관돼 있고 이런 생각으로 뻗어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보면 직립보행이 가져다준 가장 중요한 행운은 말씀하신 하늘, 밤 하늘을 보게 된 습관을 가져다 주었다. 전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재밌네요. 만약에 외계에 지적 생명체가 있다면 아마도 직립보행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하늘을 보지 않으면 어떤 자연의 움직임에서의 규칙성 같은 거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네, 저도 그런 그런 걸 생각을 깨닫는데 갖고 도움이 된다면 외계인들도 다 두 발로 걷겠네. 네, 뭐 적어도 등에 눈이 있거나. 아 등에 눈이 있으면 되겠다. 네. 제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저희 동물원에 가서 그 유인원관, 영장류관 있잖아요. 원숭이들 있고 침팬지 있고 가서 약간 이 문제에 대해서 띵 하는 걸 깨달았던 게 얘네들이 정말 나무를 잘 타더라고요. 잘 타죠. 근데 수준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실시간으로 이게 시각 정보를 그런 로봇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엄청나게 복잡한 컴퓨터가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애초에 이 유인원 영장류들이 진화 과정에서 나무를 이렇게 자유자재로 하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컴퓨터의 발달을 좀 진화를 부추기지 않았을까. 순식간에 이렇게 막 이 나무 저 나무로 가지 옮기고 뭐 이러는 것이 굉장히 그 빠른 두뇌 회전이 필요했던 작업이었을 거다. 얘네들이 2차원에서 포유동물들이 뛰어다니고 뭐 어디 나무를 하는 거랑 3차원으로 이게 좌표를 완전 계산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훨씬 더 거의 지수적인 스케일의 이 계산 능력이 필요했을 것 같고 근데 그걸 가지고 땅에 내려왔어요. 뇌는 3차원을 계산할 수 있는 뇌가 있는데 2차원에서 사니까 더 이상 나무를 타는데 지능을 쓸 필요가 없으면 반론. 이 어떤 운동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는 건 대뇌 부분이 아니라 소뇌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침팬지 같은 영장류가 소뇌가 발달할 수는 있는데 보통 우리가 하는 이런 지적인 정보 처리는 대개는 대뇌 앞부분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다른 영역일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가능한 게 애초에 그건 사실 쉬운 문제거든요. 대뇌랑 소뇌 할당하는 비중만 다르게 해보면 되는 거지. 아 일단은 발달하고 껍데기와 그 신경을 만드는 숫자 그 부분에서는 이제 쉽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아예 아무것도 없는 데서 커다란 슈퍼컴퓨터를
만든 것보다 PC에서 저차원의 슈퍼컴퓨터를 만든 다음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그래픽카드를 잔뜩 끼워 넣은 슈퍼컴퓨터로 바꾼다 이런 거는 오히려 더 쉬울 것 같거든요. 아니, 그럼 나무 타는 애들은 대체로 머리가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못하는 다른 동물에 비해서는 확실히 좋겠죠. 그럴 것 같은데요. 지금. 아, 그래요? 네. 그 엄청난 정보 처리일 것 같긴 해요. 내가 몸을 움직이면서 예측을 해야 되거든요. 팔이 어디에 닿아야 되고 그거를 굉장히 빠른 시간에 정보 처리를 해야지만 그게 가능하니까. 나무 타는 애들이 많지 않나? 생각해보니까 별로 없죠. 나무늘보 얘네들 너무 그래서 느리게 움직이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버퍼링 계속 걸려가지고.